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일식조리기능사 필기 합격권 총정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일식조리기능사의 공통 파트와 일식조리기능사에서만 출제되는 단독 파트를 이 영상 하나로 한꺼번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구성해보았습니다. 영상이 다소 길지만 틈날 때마다 짬짬이 두세 번만 반복해서 들으신다면 두꺼운 이론 교재를 굳이 공부하지 않으셔도 핵심 내용 정리와 기출문제 풀이를 한꺼번에 하실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식조리기능사의 출제 범위는 먼저 위생관리, 안전관리, 식품영양학을 포함한 재료관리, 그리고 구매관리로 이루어진 조리기능사 공통 파트와 개편 이후 출제 비중이 높아진 일식조리기능사에 특화된 내용인 일식 조리 실무와 각 요리의 조리 방법과 관련된 조리 파트의 문제, 여기에는 일식에서 주로 쓰이는 식자재, 재료와 관련된 문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020년 개편 이후에 출제 비중이 높아진 일식 단독 파트를 모두 한꺼번에 벼락치기 형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험시간은 60분이고요. 15분 만에 다 푸시더라도 30분 이후에 퇴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 점수는 60문제 중에 36문제 이상을 맞추셔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고 합격하는 것이 이 벼락치기 영상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면과 국물로 이루어진 일본의 대중 음식으로 중국의 국수 요리인 남멘을 기원으로 한 요리다. 남멘. 자, 이미 답이 나왔죠? 라멘이죠. 일본의 대중적인 국수 요리는 중국의 남멘을 기원으로 한 라멘이다. 쉬운 문제고요. 자, 냉동 참치를 해동할 때 식염수를 쓰는데요. 각 계절마다 식염수의 온도와 농도가 다릅니다. 자, 일단 여름에는 더우니까 물 온도가 좀 낮아야 된다. 그리고 겨울에는 물 온도가 좀 따뜻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름에는 물 온도가 18에서 25도. 더 상하기 쉬우니까 식염수 농도도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3에서 5%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냉동참치 식염수로 해동할 때 물온도는 18에서 25도, 농도는 3에서 5%로 해동한다.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시원하게 해동합니다. 반대로 겨울철에는 물온도 30에서 33도, 식염수 농도는 3에서 4%로 해동한다.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온도입니다. 그리고 봄, 가을에는 중간 온도인 27에서 30도, 3%의 식염수에서 해동합니다. 냉동참치의 식염수 해동법이었습니다. 여름철에는 18에서 25도, 3에서 5%, 겨울철에는 30에서 33도, 3에서 4%, 봄, 가을에는 27에서 30도의 3%의 식염수로 해동합니다. 명태의 난소를 소금에 절여서 저장하거나 찜, 구이, 무침, 탕 등에 어울리도록 사용하는 음식은 명란젓이 되겠죠? 명란젓입니다. 명태의 난소를 소금에 절여서 저장했다가 그냥 먹기도 하고 찜, 구이, 무침, 탕 등에 넣어서 조리를 하는 명란젓. 자, 굴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 굴에 포함된 독성물질은 베네루핀입니다. 베네루핀. 굴에 들어있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성물질은 베네루핀입니다. 자, 동미나리는 시큐톡신. 동미나리 시큐톡신이고요. 참소라는 테트라민이죠. 참소라는 테트라민. 독보리는 테무린입니다. 테무린. 독보리 테무린. 동미나리 시큐톡신. 참소라는 테트라민. 독보리는 테무린. 굴을 먹고 식중독 걸렸다. 독성물질은 베네루핀입니다. 안식향산 나트륨, 소르빈산 나트륨, 프로피온산 나트륨은 모두 보존제로 쓰입니다. 하지만 구안일산은 보존제가 아니고 감칠맛을 내는 조미료다. 구안일산은 조미료, 우리가 음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보존료는 안식향산 나트륨, 소르빈산 나트륨, 주로 제과제빵에 쓰이는 프로피온산 나트륨이 보존료입니다. 보존제로 쓰인다. 신선한 도미를 고르는 방법, 도미의 신선도를 판정하는 방법은 일단 눈이 맑고 튀어나와 있어야 됩니다. 띠용 튀어나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가미는 선홍색이어야 신선한 거고, 배 쪽이 단단하고 살에 탄력이 있고 비늘이 벗겨지지 않고 잘 달라붙어 있어야 신선한 도미가 되겠습니다. 신선한 도미는 맑은 눈이 띠용 튀어나와 있어야 되고, 아가미는 선홍색이어야 하며 배 쪽이 단단하고 살에 탄력이 있고 비늘은 잘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자, 롤초밥, 롤스시 조리 시에 속재료들은 미리 준비를 하지만 김은 미리 꺼내두면 축축해지니까 사용 직전에 꺼냅니다. 사용 직전에 꺼내서 수분이 없도록 바삭하게 구워서 사용한다. 그리고 밥을 김에 펼 때는 쌀알이 깨지지 않도록 살살 펴니다. 그리고 마리 끝부분, 김이 끝나는 마리 부분은 밑으로 오도록 놓아서 잘 붙도록 하고 깨끗한 행주로 칼을 닦아가며 일정한 간격으로 자릅니다. 자, 김밥 싸실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재료는 미리 준비하나 김은 사용 직전에 꺼내서 수분이 없도록 바삭하게 구워서 사용하고, 밥은 쌀알이 깨지지 않도록 살살 펴고 마리 부분이 밑으로 행주로 칼을 닦아가며 일정한 간격으로 자른다. 자, 땡땡땡은 새우, 게 등 각각류가 가진 색소로 가열하면 청록색에서 적색으로 변하는 것, 바로 아스타산틴이죠. 아스타산틴입니다. 아스타산틴은 자, 그림과 같이 새우, 게 등의 각각류가 가열했을 때 청록색에서 적색으로, 붉은색으로 변하는 색소를 말합니다. 아스타산틴, 아스타산틴입니다. 식탁에서 새우 소금구이를 해먹을 때 이렇게 붉은색으로 먹음직스럽게 변하면은 식탁에서 스타가 됩니다. 새우를 식탁의 스타로 만들어주는 아스타산틴. 자, 일식에서 찜 요리를 할 때 재료에 따라서 익히는 정도와 시간 조절법이 다른데요. 먼저 흰살 생선은 살짝 데친 정도로만 찝니다. 생으로도 먹을 수 있도록 95%만 익히는 게 적당하다. 흰살 생선은 살짝 데친 정도로 생으로 먹을 수 있도록 95% 정도만 적당히 익힌다. 반면에 등푸른 생선은 완전히 익힙니다. 왜냐? 지방이 많고 비린내 등 특유의 냄새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등푸른 생선의 경우에는 완전히 익힌다. 그리고 조개류는 익힐수록 질기고 단단해지기 때문에 대합이나 중합의 경우에는 입을 딱 벌리는 정도, 입을 딱 벌리는 정도만 익힙니다. 그리고 채소류는 아삭할 정도로만 살짝만 데친다. 색상과 씹히는 맛을 살려야 되니까요. 채소류는 아삭할 정도 살짝만 익힌다. 육류의 경우에는 소, 오리 등 붉은 육류의 경우 80%만 익히고, 닭이나 돼지 등 흰 육류의 경우에는 완전히 익혀서 먹습니다. 소, 오리 등 붉은 육류는 80%, 닭, 돼지 등 흰 육류는 완전히 익힌다. 일식의 찜 요리에 대한 재료에 따른 시간 조절 방법이었습니다. 자, 일식 구이 조리에 대해서 X 없는 OX 퀴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두 맞는 거예요. 자, 일식의 구이 조리가 굽는 조리법이 가열 조리법 중 가장 오래되었다. O. 구이 조리가 가장 오래됐고요. 숯불 화덕에 조리하면 불 조절이 불편하다. 맞습니다. 자, 숯불 화덕에서 조리하면 불 조절이 당연히 불편하겠죠. 그리고 꼬치를 꽂는 방법, 쿠시야끼라고 하죠. 꼬치구이는 꼬치를 꽂는 방법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진다. 맞습니다. 꼬치를 꽂는 방법에 따라서 쿠시야끼, 꼬치구이의 이름이 달라진다. 그리고 재료가 익으면 부드러워져서 부서지기 쉬우므로 자주 뒤집지 않는다.
이건 상식입니다. 구이조리에서 자주 뒤집으면 부서지기 쉬우므로 자주 뒤집지 않는 게 맞는 답입니다. 해조리에서 추출한 점액성 물질로 안정제, 유화제로 쓰이는 것은 알긴산입니다. 알긴산. 해조류에서 추출한 점액성 물질로 안정제, 유화제로 쓰이는 거 몰라? 당연히 알죠. 알긴산입니다. 해조류 안정제, 유화제로 쓰인다? 알긴산입니다. 그리고 홍조류로 무기질과 단백질이 다량 들어있고 알칼리성인 해조류는 김이죠. 자, 홍조류로 무기질과 단백질 함량이 많은 알칼리성 해조류는 김 찾으셔야 됩니다. 자, 각 식품이 가지고 있는 감칠맛 성분을 연결시키는 문제가 나옵니다. 된장, 간장, 다시마에는 글루타민산이 많이 들어있고요. 조개류, 오징어, 문어에는 타우린. 이건 다 아시죠? 조개류, 문어, 오징어에는 타우린 함량이 많다. 그리고 육류와 어류에는 시스테인과 리신이 들어있어서 감칠맛을 내며 멸치, 육류, 가다랑이포에는 이노신산이 감칠맛을 냅니다. 대표적인 해산물 육수를 만들 때 쓰는 멸치, 가다랑이포, 그리고 육류에 들어있는 감칠맛 성분은 이노신산이다. 그리고 표고버섯과 송이버섯에는 구안일산, 오징어, 새우 등에는 베타인이 감칠맛을 내는 성분으로 들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된장, 간장, 다시마에는 글루타민산, 조개류, 오징어, 문어에는 타우린, 육류와 어류에는 시스테인과 리신, 멸치, 육류, 가다랑이포, 이노신산입니다. 표고버섯과 송이버섯에는 구안일산, 오징어와 새우에는 베타인이 감칠맛 성분이 되겠습니다. 초밥을 만들 때 배합초를 넣는데요. 배합초의 주재료는 식설소입니다. 식초, 설탕, 소금이에요. 간장 들어가지 않습니다. 식설소다. 배합초의 주재료는 식초, 설탕, 소금이고 부재료로 레몬이나 다시마가 들어갑니다. 초밥용 배합초 주재료는 식초, 설탕, 소금, 부재료는 레몬, 다시마다. 무에 들어있는 소화 촉진 성분은 소화시키다가 다이제스트니까 비슷한 발음의 디아스타제입니다. 디아스타제. 무에 들어있는 소화 촉진 성분은 디아스타제다. 과일 향기의 주성분을 이루는 냄새 성분은 에스테르입니다. 에스테르류. 에스테르류의 본 뜻은 산과 알코올에서 물을 제거할 때 생성하는 화합물을 뜻하는데요. 과일 향기의 주성분을 이루는 냄새 성분은 바로 이 에스테르류입니다. 생선의 육질이 육류보다 부드럽고 연한 이유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함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힘줄이나 혈관벽 등 보통 포유류의 결합 조직에 들어있는 탄성력이 많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생선에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함량이 적기 때문에 육질이 육류보다 부드럽고 연하다. 밀감이 쉽게 갈변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비타민C 때문입니다. 비타민C가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갈변을 억제하기 때문에 밀감, 귤의 경우 쉽게 갈변되지 않는다. 밀감이 쉽게 갈변되지 않는 이유는 비타민C의 함량이 많기 때문이다. 새우와 멸치 등 여러가지 해산물을 쪄서 말린 막국물을 니보시다시라고 하죠. 니보시다시라고 합니다. 새우, 멸치 등 여러가지 해산물을 쪄서 말린 막국물을 니보시다시라고 한다. 그 외에 여러가지 다시 종류를 보면 다시마를 사용한 곰부다시, 그리고 다시마 가스오부시를 사용한 1번 다시, 그리고 남은 1번 다시에 가스오부시를 추가해서 된장국이나 진한 조림에 사용한다. 2번 다시가 되겠습니다. 곰부다시는 다시마만, 1번 다시는 다시마와 가스오부시, 그리고 남은 1번 다시에 다시 가스오부시를 추가해서 진한 조림에 사용하는 2번 다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우, 멸치 등의 여러가지 해산물을 쪄서 말린 막국물은 니보시다시가 되겠습니다. 자, 동물성 식품의 근육색소인 미오글로빈은 철을 함유하고 있고요. Fe, 철을 함유하고 있고, 채소류의 엽록소의 지용성 색소죠. 클로로필은 분자구조의 중간에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 헤모글로빈과 함께 철을 함유하고 있어서 붉은색을 띠는 것이 이 미오글로빈이고요. 녹색인 엽록소의 지용성 색소인 클로로필은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다. 자, 아까 여러가지 감칠맛 성분을 봤었는데요. 이 가다랑이포의 감칠맛 성분이 뭐였죠? 멸치, 육류와 함께 이 가다랑이포의 감칠맛 성분은 이노신산이었습니다. 이노신산. 가다랑이포의 감칠맛 성분은 이노신산이다. 자, 대합의 제철은 가을에서 이른 봄까지고 3년생이 가장 맛있습니다. 3년 정도 자란 게 가장 맛있다. 뭐가? 대합. 대합의 제철은 가을에서 이른 봄까지고 3년생이 가장 맛있습니다. 그리고 구울 때는 국물이 튀지 않게 눈은 잘라버립니다. 눈은 자른다. 그리고 보통 모래바닥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엷은 소금물에 해감 후 사용해야 된다. 모래바닥 수심 20m까지 서식을 하는 대합입니다. 제철은 가을에서 이른 봄이고 3년생이 가장 맛있으며 구울 때는 눈을 자르고 해감 후 사용한다. 모래바닥 수심 20m까지 서식하는 대합입니다. 발연점이 높아서 튀긴 기름으로 적합한 기름들은 콩기름, 대두유, 포도씨유, 옥수수유 등이 되겠어요. 자, 콩기름, 대두유, 포도씨유, 옥수수유 등은 발연점이 높아서 튀긴 기름으로 적합하다. 하지만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같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발연점이 낮아서 튀긴 기름으로 적합하지 않겠죠? 자, 육류와 어류의 올바른 해동법을 알아보면 고온에서 급속 해동 시에는 단백질의 변성을 가져와서 드랍이 발생합니다. 고온에서 급속 해동 시에는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보수력이 떨어져 수분 손실이 발생하는 드랍이 발생한다. 그래서 냉장고에서 냉장 해동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온도는 5에서 15도 정도로 냉장고에서 냉장 해동, 자연 해동을 한다. 이 방법이 위생적이고 영양 손실도 적은 방법입니다. 육류, 어류를 해동하는 방법은 5에서 15도에서 냉장 해동, 자연 해동한다. 자, 일식 중요리에는 오카유와 조스이가 있는데요. 먼저 오카유는 팥, 쌀 등 곡류에 물을 충분히 넣고 부드럽게 끓인 일식죽입니다. 흰 쌀로 만들면 시라가유, 녹두죽이다 료쿠도우 가유, 팥죽은 아즈카가유라고 합니다. 모두 오카유고요. 자, 일본식 꿀꿀이죽이라고 불리는 조스이는 샤브샤브나 우거, 게, 닭고기 등 육수가 남을 수 있는 그런 재료로 냄비 요리나 전골 요리를 한 후에 그 남아있는 막국물에다가 밥을 넣고 끓인 부드러운 죽입니다. 자, 샤브샤브 집에 가면 남은 국물에 밥을 넣어서 죽을 만들어주죠. 그런 남은 막국물에 밥을 넣어서 끓인 죽이 조스입니다. 자, 일식에서 무침조리의 양념은 된청 소참으로 만듭니다. 된장, 청주, 소금, 참깨로 만드는 무침조리의 양념. 반면에 초회조리의 양념은 간청식설입니다. 간청식설. 식초가 들어가겠죠. 초회조리에는 간장, 청주, 식초, 설탕입니다. 초회조리는 간청식설. 무침조리는 된청 소참을 양념으로 쓴다. 된장, 청주, 소금, 참깨. 무침조리의 양념이고 간장, 청주, 식초, 설탕은 초회조리 양념이다. 자, 무침은 먹기 직전에 무쳐야 맛있죠? 그리고 무침에 곁들이는 것은 차조기 잎이나 무순입니다. 차조기 잎이나 무순을 일식 무침조리에 주로 곁들인다. 자, 제품 포장에 왼쪽과 같이 표시되어 있다면 뜻은
방사선 조사식품이죠. 방사선으로 살균, 살충 등을 한 거기 때문에 보통 열을 가해서 식품 살균을 하지만 생야채나 과일, 육류 같은 경우에는 생으로 포장할 때 열을 가해서 살균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방사선을 조사하는데 그 방사선 조사식품의 표시가 바로 이와 같은 모양입니다. 뭐 유기농 표시, 새마을운동 이런 거 아니에요. 방사선 조사식품이다. 40에서 45도에서 겨자의 매운맛을 우리는 가장 강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겨자의 매운맛을 가장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온도 범위는 40에서 45도다. 이러한 겨자의 매운맛 성분은 시니그린인데요. 겨자에는 매운맛 성분 시니그린이 들어있어서 40에서 45도에서 매운맛을 가장 강하게 느낀다. 닭고기나 송이버섯, 장어, 은행 등을 찜주전자에 넣고 다시 국물을 넣어서 쪄서 낸 일식 요리는 도빅무시입니다. 도빅무시. 그림과 같이 재료를 찜주전자에 넣고 다시 국물을 넣어서 쪄낸 일식 요리는 도빅무시다. 대표적으로 닭고기, 송이버섯 넣고요. 장어, 은행 등도 넣어서 찜주전자로 다시 국물을 넣고 쪄낸 일식 요리가 도빅무시다. 문어, 닭고기 등의 재료를 부드럽게 쪄냈다. 야와라카 무시입니다. 야와라카 무시. 야와라카 무시는 문어, 닭고기 등의 재료를 부드럽게 쪄낸 요리다. 야와라카 무시. 뼈까지 충분히 익혀서 생선 육수의 감칠맛이 충분히 우러나오게 한 일식 요리는 호네무시입니다. 뼈까지 충분히 익혔다 키워두고요. 생선 육수의 감칠맛이 충분히 우러나오게 한 요리다 나오면 호네무시 찾으셔야 됩니다. 찹쌀을 불려서 벚나무 잎으로 말아서 다른 재료와 함께 같이 쪄낸 일식 요리는 찹쌀과 벚나무 잎이 키워드겠죠? 사쿠라 무시입니다. 벚꽃인 사쿠라를 찾으시면 되겠어요. 찹쌀을 잘 불려서 벚나무 잎으로 말아서 다른 재료와 같이 쪄낸 일식 요리를 사쿠라 무시라고 한다. 자, 덮밥의 종류에 따른 고명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고명은 맛도 있어야 되고 보기도 좋아야 되는 식과 미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일단 재료를 구워 올린 덮밥. 구워서 올린 덮밥에는 실파와 대파로 고명을 합니다. 그리고 튀겨 올린 덮밥. 튀겨 올린 덮밥에는 색감 살린 고명. 색감이 살아있어야 된다. 튀겨 올렸으니까 색감 살리자. 구워 올린 데에는 실파와 대파. 튀겨 올리면 색감 살린 고명이다. 그리고 생선회를 그대로 올린 덮밥에는 일단 비린맛을 제거해야 되니까 고추냉이, 양파, 무순, 실파, 김. 고추냉이, 양파, 무순이 들어갑니다. 생선회를 올린 덮밥에는 비린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추냉이, 양파, 무순 들어가고 실파, 김으로 고명합니다. 그리고 막국물로 익힌 재료를 올린 덮밥에는 국물이 들어가니까 쑥갓 들어갑니다. 쑥갓이 대표적으로 들어가고 실파, 김으로 고명을 한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구별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알아둡니다. 구워 올린 덮밥에는 실파와 대파, 튀겨 올린 덮밥에는 색감 살린 고명, 생선회를 올렸다. 비린맛 제거를 위해서 고추냉이, 양파, 무순, 실파, 김. 막국물로 익힌 재료를 올렸다. 쑥갓, 실파, 김입니다. 자, 육류, 식육은 얼릴 때는 급속 동결로 하고 해동할 때는 완만 해동, 냉장 해동해야 되겠죠. 자연 해동 해야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동결할 때는 급속 동결, 해동할 때는 완만 해동해야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초회에 사용하는 조미료를 만드는 재료는 쇼유, 식초, 설탕 들어가고 후추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초회에 사용하는 조미료를 만들 때는 쇼유, 식초, 설탕으로 만들고 후추는 들어가지 않는다. 소고기의 부위별 용도와 조리법으로 틀린 것은 자, 앞다리로 불고기 육회 장조림 만드는 거 맞습니다. 우둔으로 산적 장조림 육포 만들고요. 목심으로 불고기 국거리 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설도로 탕 샤브샤브 육회 어울리지 않습니다. 탕 샤브샤브 육회는 사태살이 적합합니다. 사태 부위가 적합해요. 탕 샤브샤브 육회는 사태 부위가 적합하다. 그러면 설도는 어디에 적합한가? 설도로는 역시 산적 장조림 육포 만듭니다. 앞다리로는 불고기 육회 장조림, 우둔으로 산적 장조림 육포, 목심으로 불고기 국거리, 설도 역시 산적 장조림 육포입니다. 그리고 탕 샤브샤브 육회는 사태살이 적합하다. 자, 하루의 필요 열량이 2,500kcal일 경우에 이 중에 18%에 해당되는 열량을 단백질에서 얻으려 한다면 필요한 단백질의 양은 얼마인가? 자, 계산 문제죠. 이런 문제는 반드시 단백질 1g이 몇 kcal인가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습니다. 단백질 1g은 4kcal입니다. 그래서 2,500kcal 중에 단백질에서 얻는 이 18%가 몇 kcal인가를 구하고 그 kcal에다가 4로 나누어주면은 단백질 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단백질 1g이 4kcal이다. 요걸 알고 있어야 환산이 가능합니다. 2,500kcal에서 18%에 해당하는 칼로리를 구하려면 100분의 18을 곱해줘야 되겠죠. 2,500 곱하기 18 나누기 100. 자, CBT 시험에서 옆에 계산기를 활용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450kcal가 나옵니다. 자, 단백질 g을 구하려면 이 450kcal를 g으로 바꿉니다. 4로 나누어서 g으로 바꿉니다. 450 나누기 4 하면은 112.5g이 나오겠습니다. 우유에 카제인을 응고시킬 수 있는 것은 식초, 레닌, 탄닌입니다. 설탕 아니고 소금 아니다. 우유에 카제인을 응고시킬 수 있는 것은 식초, 레닌, 탄닌, 식닌닌이다. 식닌닌닌닌닌이다. 카제인 응고입니다. 식닌닌. 실내 공기오염 지표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양을 가지고 실내 공기오염 지표를 측정한다. 이산화탄소. 기생충과 중간숙주의 연결이 틀린 것은 12지장충, 모기 아니고요. 말라리아는 사람 중간숙주 맞습니다. 폐흡충, 가재, 개 중간숙주 맞고요. 무구조충은 소를 중간숙주라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12지장충이나 회충은 중간숙주가 없습니다. 왜냐? 알로 감염하기 때문에 중간숙주가 없다. 그리고 모기는 사상충, 애완 견 등에서 많이 걸리는 심장 사상충 중간숙주입니다. 12지장충, 회충은 알로 감염되기 때문에 중간숙주 없다. 모기는 사상충의 중간숙주고 말라리아는 사람, 폐흡충은 가재, 개가 중간숙주고 무구조충은 소가 중간숙주입니다. 비말 감염되는 결핵, 백일해, 디프테리아입니다. 기침이나 재채기, 말을 할 때 튀게 되는 이 비말로 감염되는 것은 결핵, 백일해, 디프테리아지 발진열은 비말 감염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비밀로 바꾸면 결백한 디프테리아는 이 비밀 때문에 망한다. 결핵, 백일해, 디프테리아는 비말 감염입니다. 수질 오염 파악을 위해서 이 BOD,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죠. BOD를 측정 시에 20도씨에서 5일간 측정합니다. BOD, 20도씨에서 5일간 측정한다. BOD 측정은 20도씨에서 5일간 측정합니다. 김치 저장 중에 김치 조직의 염부 현상, 김치가 물러지는 현상이죠.
김치가 익어서 물러지는 연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팩틴질이 분해되기 때문에 연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미생물이 팩틴 분해 효소를 생성하기 때문에 연부 현상이 일어난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용기에 꾹 눌러담지 않아서 내부에 공기가 존재하게 돼서 호기성 미생물이 성장 번식하기 때문에 연부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김치가 국물에 잠겨서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건 틀린 답이에요. 약간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연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익어서 물러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팩틴질이 분해되기 때문에 일어나고, 팩틴질은 식이섬유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분해되기 때문에 물러진다. 미생물이 팩틴 분해 효소를 생산하니까 그럼 팩틴이 분해되겠죠? 그 다음에 내부의 공기 때문에 호기성 미생물이 번식하기 때문에 연부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 하지만 김치가 국물에 잠겨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 김장김치를 맛이 변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김치 국물에 꾹꾹 눌러서 담는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국물에 잠겨 있는 것이 김치 조직 연부 현상, 물러지는 것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육류 조리 시에 열에 의한 변화는 미트로프를 가열하면 단백질이 응고, 수축, 변성된다. 맞는 말이에요. 미트로프, 고기 덩어리죠. 고기 덩어리를 가열하면 단백질이 응고해서 수축되고 변성된다. 요 수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고기에 열을 가하게 되면 열을 흡수해서 부피가 증가한다 하면 틀려요. 그리고 스테이크를 가열하면 질겨져서 소화가 잘 안 된다. 이것도 틀린 답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열해서 먹게 되면 육질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육류에 열을 가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쇠꼬리의 젤라틴이 콜라겐화 된다. 요건 거꾸로 된 겁니다. 쇠꼬리에 콜라겐이 젤라틴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 미트로프를 가열하면 단백질이 응고, 수축, 변성된다. 요게 맞는 답입니다. 차, 커피, 코코아, 과일 등에서 수렴성 맛. 수렴성 맛은 떫은 맛입니다. 떫은 맛. 수축성 떫은 맛이라고 하는데, 수렴성 맛을 나게 하는 주성분은 탄닌입니다. 탄닌. 차, 커피, 코코아, 과일 등에서 수렴성 떫은 맛을 나타내는 것은 탄닌이다. 설한염, 피부암, 결막염 등은 자외선에 의해 인체의 건강 장애를 일으키는 주요 증상입니다. 폐기종은 아니에요. 자외선에 의해서 인체에 가져오는 건강 장애는 설한염, 피부암, 결막염입니다. 자외선에 의해서 피결설이 떠돌고 있다. 그렇게 암기될까요? 자외선에 의해서 피결설, 피살설이 아니고 피결설이 떠돈다. 설한염, 피부암, 결막염은 자외선에 의한 겁니다. 그리고 열경련, 일사병, 열쇠약 모두 열에 의한 거죠. 고열장애로 인한 직업병입니다. 하지만 참호족은 아니에요. 자, 참호족은 군대 참호 속에서 한겨울에 발이 동상 걸리는 겁니다. 열경련, 일사병, 열쇠약이 고열장애로 인한 직업병이다. 유지의 발연점, 연기가 발생한다. 그런 발연점이 낮아지는 원인은, 자, 튀김기의 표면적이 넓은 경우 낮은 온도에서 연기가 발생해버리는 거죠. 표면적이 넓으니까 빨리 끓어오르겠죠. 그리고 기름에 이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 발연점이 또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래 사용하여 기름이 지나치게 산패됐다. 이때도 발연점이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유리지방산의 함량이 낮은 경우, 자, 산의 함량이 낮다 그러면은 발연점이 낮은 경우가 아니에요. 자, 이건 어떻게 이해하냐? 일단 발연점, 스모크 포인트란 연기가 지속적으로 나는 온도, 기름이 타기 시작하는 온도, 조리 중인 식품에서 탄맛이 나기 시작하는 온도, 기름의 영양소가 파괴되는 온도, 인화점, 발화점은 발연점보다 높다. 그러니까 발연점을 거쳐서 인화점, 발화점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게 발연점인데, 자, 그래프를 보시면 산도가 높을수록 발연점은 낮아진다. 자, 산도와 발연점은 반비례하게 되겠습니다. 이 산도가 높다 그러면은 불이나 연기가 빨리 난다. 낮은 온도에서 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발연점이 그 온도인데 그게 점점 낮아지겠죠. 산도가 많을수록 발연점은 오히려 낮아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그래프는 출제 안 되니까 튀김기의 표면적이 넓다, 공기와 접촉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 그리고 오래 사용해서 기름이 지나치게 산패된 경우 발연점이 낮아지고, 유리지방산의 함량이 높은 경우 발연점이 낮아지겠지만 낮은 경우는 여기에 속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주 출제되는 각 필수 영양소의 열량을 구하는 문제네요. 수분, 섬유질, 무기질은 일단 열량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당질, 탄수화물이죠. 40g, 단백질 5g, 지방 3g이 들어있는 식품의 열량은, 자, 탄수화물, 당질, 단백질, 지방의 1g당 각각 발생되는 열량을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탄수화물, 당질은 1g당 4kcal, 단백질도 4kcal, 지방은 9kcal다. 그래서 449다, 449. 탄단지는 449.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탄단지는 449. 그래서 당질 40g 곱하기 4kcal, 단백질 5g 곱하기 4kcal, 지방 3g, 9kcal 각각 곱해서 더해주면은 207kcal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단지는 449. 그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자, 1인 1식 급수량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설은 병원 급식입니다. 1인 1식 급수량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설은 학교 보통 산업체 급식 아니고 병원 급식입니다. 생선의 비린내를 억제하는 방법은 물로 깨끗이 씻어 수용성 냄새 성분을 제거한다. 조리 전에 우유에 담가둔다. 생선 단백질이 응고된 후에 생강을 넣는다. 다 비린내 억제 방법 맞고요. 처음부터 뚜껑 닫고 끓여서 생선을 완전히 응고시킨다. 아닙니다. 뚜껑 닫으면 더 비린내가 납니다. 생선 비린내 억제 방법은 물로 깨끗이 씻고 조리 전에 우유에 담가두고 단백질 응고 후에 생강을 넣어줍니다. 조리 시 비타민과 무기질의 변화를 살펴보면 비타민 A는 지방 음식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진다. O. 지방 음식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진다. O입니다. 하지만 비타민 D는 자외선과 접하는 부분이 클수록 오래 끓일수록 파괴율이 높아진다. X예요. 매우 안정된 생체 원소입니다. 우리가 자외선을 쐬야지만 비타민 D가 우리 몸속에서 생산되죠. 그래서 접하는 부분이 클수록 파괴율 높아진다 아니고 오래 끓일수록 파괴율 높아진다 아니에요. 그대로 존재합니다. 안정된 생체 원소다. 과일을 깎을 때 쇠칼을 사용하는 것이 맛, 영양가, 외관상 좋다. 상식적으로는 아니죠. 쇠칼로 깎게 되면 갈변이 가속되고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조리 시에 첨가하는 물질의 역할을 보면 식염은 면 반죽의 탄성 증가 맞습니다. 식초는 백색 채소의 색고정, 구리는 녹색 채소의 색고정. 이것도 맞고요. 하지만 중조는 베이킹 소다죠. 탄산수소 나트륨. 중조는 팩틴 물질의 불용성을 강화한다. 틀렸습니다. 그런 기능 없고 중조의 역할은 알칼리를 띠기 때문에 산성을 중화시킬 때 씁니다. 그리고 아까 팩틴은 식이섬유라고 했죠.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팩틴 물질의 불용성을 강화한다 이 말 자체가 틀렸어요. 그래서 식염은 면 반죽 탄성 증가, 식초는 백색 채소 색고정, 구리는 녹색 채소 색고정이다. 중조 베이킹 소다는 알칼리를 띈다. 팩틴은 수용성 식이섬유다. 이런 사실을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과일 향기의 주성분은 에스테르입니다. 에스테르. 과일 향기가 주로 나는 향수 브랜드 에스테르입니다. 알데히드 아닙니다. 불건성류에 속하는 것은 땅콩기름입니다. 자,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그런 유지에는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 있는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면 건성류에는 아마인류, 들기름이 속합니다. 자, 이를 나누는 기준은 요오드가인데요. 요오드 값이 130 이상이 드라잉 오일, 건성류고요. 100에서 130까지가 반건성류입니다. 그리고 아이오딘 값이라고도 하는 이 요오드 값이 100 이하인 것이 바로 불건성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올리브유나 땅콩류, 팜유 같은 것들이 불건성류에 속합니다. 건강에 좋고 나쁘고와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불건성류에 속하는 것은 땅콩기름이다. 들기름은 건성류, 대두유는 콩기름이죠. 반건성류고 옥수수 기름도 반건성류입니다. 그래서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는 요오드 값으로 결정되는데 불건성류는 아까 말했듯이 요오드 값 100 이하라서 산소와 화합을 안 해서 공기 중에서 잘 굳지 않는다. 산패되지 않는다. 그런 산패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찹쌀은 아밀로펙틴으로 이루어져 있다. 옵니다. 찹쌀은 아밀로펙틴, 차펙이다. 차펙. 찹찹펙펙. 차펙이다. 아밀로스 아니고요. 아밀로스 함량이 더 많다 아니고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의 함량이 동일하다 아닙니다. 아밀로펙틴으로 이루어져 있다. 차펙, 차펙. 찹쌀은 펙틴, 아밀로펙틴이다. 포테이토칩 등 스낵류의 질소 충전 포장 시의 효과는 유지의 산화 방지, 스낵의 파손 방지, 세균의 발육 억제는 있지만 제품의 투명성 유지는 아니에요. 포테이토칩의 질소 충전 포장은 산화 방지, 스낵 파손 방지, 세균 발육 억제지 투명성 유지 아니다. 달걀 흰자 거품을 낼 때 식초를 약간 첨가하는데 이는 남백의 등점점과 관련이 깊습니다. 용해도를 증가시킨다든지 향 형성을 한다. 표백 효과를 내기 위해서 식초 첨가하는 건 아닙니다. 남백의 등전점이라는 게 pH 값을 중성으로 만들어서 거품이 가장 잘 일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지점이 바로 등전점인데 식초를 약간 첨가하는 것은 그 흰자 거품을 가장 잘 내기 위해서 남백의 등전점을 맞추는 겁니다. 붉은 양배추를 조리할 때는 식초나 레몬즙을 조금 넣으면은 안토시아닌계 색소가 선명하게 유지가 됩니다. 붉은 양배추 조리 시 식초나 레몬즙을 넣으면 안토시아닌계 색소가 선명하게 유지된다. 신선한 달걀의 판정은 6% 소금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는다 하면 신선한 달걀 맞습니다. 깨뜨렸을 때 노른자가 볼록하고 흰자의 점도가 높다. 신선한 달걀 맞고요. 햇빛이나 전 등에 비출 때 공기집의 크기가 작다. 기포가 크지 않다. 그러면 신선한 달걀입니다. 하지만 흔들 때 내용물이 잘 흔들린다. 이미 신선도 떨어졌습니다. 6% 소금물에 가라앉고 깨뜨렸을 때 노른자가 볼록, 흰자의 점도가 높다. 햇빛 전 등을 비출 때 공기집 크기가 작다. 신선한 달걀이고요. 흔들 때 내용물 잘 흔들리면 이미 신선한 달걀 아닌 겁니다. 칼슘과 인이 소변 중으로 유출되는 골연화증 현상을 유발하는 유해 중금속은 카드뮴입니다. 이따이뿅 카드뮴이었죠? 칼슘과 인이 소변 중으로 유출되는 골연화증 현상을 유발하는 유해 중금속은 카드뮴입니다. 식단 작성 시에 식품의 선택 요령은 쇠고기가 비싸서 대체 식품으로 닭고기를 선정하였다. 옳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영양보다 경제적인 효율성을 우선으로 고려했다? 꼭 그래야만 했니? 아닙니다. 시금치의 대체 식품으로 값이 싼 달걀을 구매하였다? 꼭 그래야만 했니? 이것도 아닙니다. 한창 제철일 때보다 한 발 앞서서 식품을 구입하여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보다 새롭고 경제적이다. 그럴듯하지만 이것도 아닙니다. 제철 음식을 먹어야죠. 자, 조리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식재료의 신선도나 영양까지 너무 경제성, 값싼 것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쇠고기가 비싸서 대체 식품으로 닭고기 선정했다? 이건 옳은 결정이에요. 그래서 요 보기는 잘 외워둡니다. 쇠고기 비싸면 대체품 닭고기 선정 O. 냄새 성분 중에서 어류와 관련 있는 성분은 피페리딘, 트리메틸아민, 암모니아 되겠습니다. 디아세틸 아닙니다. 냄새 성분 중에 어류와 관계 있는 냄새는 자, 비린내 등으로 좀 지독하죠? 3배나 피폐해지고 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피페 암 걸린다. 트리피페 암모니아입니다. 트리피페 암모니아. 피페리딘, 트리메틸아민, 암모니아입니다. 어류 비린내와 관계 있는 성분은 트리메틸아민, 피페리딘, 암모니아다. 트리피페 암이다. 그리고 디아세틸은 버터향입니다. 버터향. 디아세틸 아니다. 전분의 노화를 억제하는 방법은 수분 함량을 조절하는 것과 조절이 여기서 끝내야 되겠네요. 그리고 냉동, 설탕의 첨가 이런 방법들은 맞지만 산의 첨가는 아니에요. 수분 함량 조절, 냉동, 설탕의 첨가는 전분의 노화를 억제하는 건 맞지만 산의 첨가는 아니다. 식품에 존재하는 물의 형태 중에 자유수는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고 식품을 건조시킬 때 쉽게 제거된다. 식품에 미생물의 번식에 이용된다. 자유수 맞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20도에서 얼지 않는다? 옵니다. 식품에 존재하는 물의 형태 중에 자유수는 100도씨에서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고 식품을 건조시킬 때 쉽게 제거되며 식품에서 미생물의 번식에 이용된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영하 20도씨에서 얼지 않는다? 틀렸어요.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식품위생법의 목적은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 모두 식품위생법 목적 맞습니다. 하지만 건전한 유통 판매를 도모한다? 식품위생법은 아니에요. 식품위생법의 목적에 건전한 유통 판매 도모 없다.
육류의 사후 경직에 대해 알아보면 죽고 나서 딱딱해지는 걸 말하죠. 경직 속도는 도살 전의 동물 상태에 따라 다르다 옵니다. 근육의 글루코겐이 젖산으로 된다 맞는 말이고요. 죽으면은 호흡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조직이 현기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글루코겐이 젖산으로 변합니다. 해당 과정으로 생성된 산에 의해 pH가 낮아진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사후 경직에 의해서 산이 생성되는데 산의 pH는 낮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pH를 낮춥니다. 근육에서 호기성 해당 과정에 의해서 산이 증가된다. 틀렸습니다. 아까 현기성이라고 했죠. 죽으면은 현기적으로 변합니다. 왜? 호흡을 안 하니까. 그래서 호기성 이게 틀렸습니다. 업종별 시설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면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이렇게 있는데 휴게 음식점에서는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보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우주볼 등의 특수 조명시설과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동 반주장치를 노래방 기계죠. 설치해서는 안 된다. 사이키와 노래방 기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음식점에서. 하지만 일반 음식점 객실에 잠금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당연히 틀렸겠죠. 무서운 말입니다. 객실에 왜 잠금 장치를 합니까? 자, 쉬운 문제입니다. 해썹 HACCP의 7가지 원칙은 자, 위중한 목의 검문입니다. 위중한 목의 검문. 자, 뭐 많이 아프신 엄마와 개를 검문한다고요? 뭐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해썹의 7가지 원칙은 위중한 목의 검문입니다. 자, 위의 요소 분석, 중요 관리점, CCP 결정, 목의 검문, 개선 조치 방법 수립 다 들어가죠. 회수 명령, 기준 설정, 위중한 목의 검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는데 자, 이게 뭔지 살펴보면 1원칙부터 7원칙까지 있습니다. 위의 요소 분석, 중요 관리점 결정, CCP 한계 기준 설정, CCP 모니터링 체계 확립, 개선 조치 방법 수립,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 문서화 및 기록 유지 방법입니다. 하나하나 외워야 할 필요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위중한 목의 검문으로 외웁니다. 위중하신 엄마와 애완견을 검문하자. 해썹의 7대 원칙입니다. 위중한 목의 검문. 식품을 조리 또는 가공 시에 생성되는 유해 물질과 생성 원인을 잘 연결시켜 알아봐야 됩니다. N-니트로소아민, 육가공품의 발색제 사용으로 인한 아질산과 아민과의 반응 생성물이 바로 N-니트로소아민이라는 유해 물질이 되겠습니다.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유기물질을 고온으로 가열할 때 생성되는 단백질이나 지방의 분해 생성물인데 자, 고온으로 가열할 때 발생된다.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이렇게 알아두십니다. 아크릴아미드는 전분식품 가열 시에 아미노산과 당의 열에 의한 결합 반응 생성물입니다. 역시 유해 물질이죠. 아크릴아미드. 그리고 헤테로고리아민입니다. 생선을 굽거나 튀길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입니다. 생선을 굽거나 튀길 때 발생하는 헤테로고리아민입니다. 주류 제조 시에 에탄올과 카바밀기의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게 헤테로고리아민은 아니고 에틸카바메이트입니다. 에틸카바메이트. 주류 제조 시에 에탄올과 카바밀기의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에틸카바메이트입니다. 생선을 굽거나 튀길 때 발생하는 것은 헤테입니다. 헤테로고리아민입니다. 안식향사는 그 사용 목적이 식품의 부패 방지입니다. 유지의 산화를 방지한다? 식품의 향을 내기 위해서 안식향이니까 사용한다? 아니에요. 안식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식품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입니다. 안식향사는 식품의 부패 방지다. 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균, 보툴리늄 독소, 살모넬라균은 포장보살이죠. 세균으로 인한 식중독입니다. 하지만 아플라톡신은 아닙니다. 이건 자연독이에요. 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균, 보툴리늄 독소, 살모넬라균. 자, 이런 걸 모두 가지고 있는 우리 보살님이 포장보살입니다. 포장보살. 포장보살은 세균으로 인해 식중독 걸렸다. 세균으로 인한 식중독균은 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균, 보툴리늄 독소, 살모넬라균입니다. 포장보살. 중온균 증식의 최적 온도는 중간이니까 25에서 37도입니다. 그냥 여름 날씨죠? 25에서 37도가 중온균의 증식의 최적 온도입니다. 판매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 가공, 소분, 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이 식품 등의 위해와 관련이 있는 규정으로 위반하여 유통 중인 식품의 회수 계획을 보고해야 하는 대상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지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보건소장에게까지 보고하지 않고 그 윗단계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한테 뭐를 보고한다? 식품 등 위해 요소와 관련 있는 규정을 위반해서 유통 중인 식품을 회수해야 될 때 그 회수 계획을 보고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놓칠 수 없는 쉬운 계산 문제 한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우유 100ml에 칼슘이 180mg 정도 들어있다면 우유 250ml에는 칼슘이 약 몇 mg 들어있는가? 자, 우유 100ml에 180mg이니까 우유 1ml에 칼슘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계산하면 되겠죠? 1.8mg겠죠? 1.8mg 나옵니다. 그래서 1ml에는 1.8이니까 250ml에는 250을 곱해주면 450mg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겠네요. 이런 문제는 꼭 놓치면 안 되겠죠? 어떤 단백질의 질소 함량이 18%라면 이 단백질의 질소 계수는 약 얼마인가? 딱 한 가지 공식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질소 계수는 100%량이다. 질소 계수는 100%량이다. 퍼는 나누기죠? 그래서 질소 계수는 100 나누기 질소 함량입니다. 질소 함량이 18%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100%량 100 나누기 18 하면 질소 계수는 5.56 나옵니다. 왼쪽 아래쪽에 CBT 시험에서 계산기를 켜셔서 간단하게 답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 계수는 100%량이다. 5.56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중독을 일으키는 독성군은 테트로도톡신입니다. 테트로도톡신은 보고 중독을 일으키는 독성군이다. 복태. 보고는 테트로도톡신.
과일 통조림으로부터 용출되어서 구토, 설사, 복통의 중독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주석입니다. 크롬 아니고 굴이 아닙니다. 통조림은 주석이다. 과일 통조림으로부터 용출되어 구토, 설사, 복통, 중독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주석입니다. 화학성 식중독의 원인은 중금속에 의한 중독, 유해성 식품 첨가물에 의한 중독, 그리고 환경오염에 기인하는 식품 유독 성분 중독이 있습니다. 설사성 폐류 중독 아니에요. 자, 우리가 식중독의 원인이다 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 그리고 자연 식중독, 화학적 식중독, 이렇게 식중독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그리고 자연 식중독은 앞에 오답으로 나왔던 어패류, 동식물이나 곰팡이에 의한 식중독이 자연 식중독입니다. 그리고 앞에 살펴봤던 화학적 식중독은 중금속, 유해성 식품 첨가물, 환경오염에 기인하는 식품 유독 성분 중독이 바로 화학적 식중독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중에서 해산물을 통해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은 장염 비브리오균 식중독입니다. 장염 비브리오균 식중독은 해산물을 통해서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입니다. 색소를 함유하고 있지 않지만 식품 중에 있는 성분과 결합해서 색을 안정화시키고 선명하게 하는 식품 첨가물을 발색제라고 합니다. 한자 그대로 색채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발색제다. 색소를 함유하고 있지 않지만 식품 중의 성분들과 결합해서 색을 안정화시키고 선명하게 하는 식품 첨가물은 발색제입니다. 마늘에 함유된 황화물로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것은 알리신 때문이죠. 마늘에 함유된 황화물이다. 그리고 특유의 냄새가 난다. 알리신입니다. 마늘이 알싸하죠. 혀가 알알합니다. 알리신. 쇠고기 부위 중에 탕, 스튜, 찜에 가장 적합한 부위는 사태입니다. 쇠고기의 사태살로 탕, 스튜, 찜 만듭니다. 식품의 부패와 변질은 수분, 온도, 효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압력과 관련 없다. 식품의 부패와 변질은 수분과 온도와 효소, 이 세 가지 요인과 관련이 깊습니다. 압력 관계없습니다.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화농성 질환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비감염성 결핵이다? 상관없겠죠.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화농성 질환 모두 감염병이죠. 그래서 식품위생법상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비감염성 결핵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치즈와 버터, 액상 발효유는 우유 가공품입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마시멜로우는 아니에요. 하얀색이라고 우유 가공품 아닙니다. 치즈, 버터, 액상 발효유는 우유 가공품 맞지만 마시멜로우 우유 가공품 아니다. 효소의 주된 구성 성분은 단백질입니다. 효소의 주된 구성 성분은 단백질이다. 조리법이죠. 조리법 중 비타민C 파괴율이 가장 적은 것은 무를 생채로 했을 때 무생채입니다. 고사리 무침, 오이지, 시금치국 같이 보기로 나왔다면 무생채 고르셔야 됩니다. 무치고 절이고 국으로 끓인다? 무생채보다는 비타민C 파괴율이 더 높습니다. 국물의 맛성분이 적게 용출되도록 하기 위해 편육을 할 때 끓는 물에 삶아냅니다. 편육을 끓는 물에 삶아내는 이유는 국물의 맛성분이 적게 용출되도록, 쉬운 말로 육즙을 가두기 위해서죠. 고기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다 아니고요. 육질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고 지방 용출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럴듯하지만 아닙니다. 국물의 맛성분이 적게 용출되도록 하기 위해서 편육을 끓는 물에 삶아냅니다. 감염병 중에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은 환경위생 개선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인플루엔자는 안됩니다. 자, 인플루엔자는 감염병 중에 세균성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의한 거죠. 그래서 세균의 번식 환경인 온도, 습도, 영양분, 그런 것들은 조리장의 환경위생과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의 개선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은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이지 인플루엔자 아니다. 말라리아, 유행성 이하선염, 매독은 우리나라의 법정 감염병 맞습니다. 하지만 기생충은 법정 감염병 아닙니다. 말라리아, 유행성 이하선염, 매독, 말류매는 우리나라 법정 감염병이다. 조리와 가공 중에 천연색소의 변색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산소, 효소, 금속은 조리나 가공 중에 천연색소의 변색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질소는 변색 요인과 관계없습니다. 조리와 가공 중에 천연색소의 변색 요인과 관계 있는 것은 산화나 발효가 일어나는 산소나 효소, 그리고 금속이 변색 요인과 관련이 있고 질소는 상관없습니다. 메가당은 포도당 2분자가 결합된 것입니다. 메가당은 포도당 2분자가 결합된 것이다. 맥포투다. 식품 내 수분 중에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수분을 유리수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을 수분 활성도 AW라고 합니다. 식품 내 수분 중에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수분을 유리수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을 수분 활성도라 한다. 이 수분 활성도가 높으면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수분의 양이 많다는 것이고 식품이 쉽게 상하겠죠.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수분을 유리수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이 수분 활성도인데 이 수분 활성도가 높으면 음식물이 쉽게 상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생선구이를 할 때 지방 함량이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것이 풍미가 더 좋습니다. 생선구이를 할 시에 지방 함량이 낮은 것보다는 지방 함량이 높은 것이 풍미가 더 좋다. 너 튀김 맛있겠다. 고온 단시간에 가열해서 영양소 손실이 적고 기름 맛이 더해져서 맛이 좋아지며 바삭바삭해서 입안 촉감이 좋은 거 맞지만 튀김을 하면 불미 성분이 제거된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튀김은 고온 단시간 가열로 영양소 손실이 적고 기름 맛이 더해져서 맛이 좋아지고 바삭바삭해서 입안 촉감도 좋아지지만 불미 성분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눈 보호를 위해 가장 좋은 인공 조명 방식은 간접 조명입니다. 눈 보호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인공 조명 방식은 간접 조명이다. 사람이 예방 접종을 통해서 면역을 얻는 것을 인공 능동 면역이라고 합니다. 인공 능동 면역은 사람이 예방 접종을 통해서 얻는 면역을 얘기합니다. 조리 시 올바른 계량법에 대해 알아보면 된장, 흑설탕은 꼭꼭 눌러 담아서 수평으로 깎아서 계량을 합니다. 맞는 말이고요. 저울은 반드시 수평한 곳에서 0으로 맞추고 사용한다. 마가린은 실온일
때 꼭꼭 눌러 담아서 평평한 것으로 깎아서 계량한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유를 투명기구에 담고 액체 표면의 윗부분을 눈과 수평으로 하여 계량한다 하면 틀린 말이에요. 액체 표면의 윗부분이 아니고 투명기구에 담았을 때 액체 표면의 아랫부분을 눈과 수평으로 하여 계량하는 것이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는 투명기구에 담았을 때 액체 표면의 아랫부분을 눈과 수평으로 하여 계량합니다. 우리가 총 원가라 하면 제조 원가에 판매 관리비를 더한 겁니다. 판매 관리비와 제조 원가의 합이 바로 총 원가다. 그래서 총은 판제다. 총판제다. 총원가는 판매 관리비 플러스 제조 원가다. 총판제. 확실히 기억하고 계시면 밑에 거 읽을 필요 없습니다. 세균성 식중독과 병원성 소화기계 감염병을 비교해보면 먼저 왼쪽에 세균성 식중독 요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세균성 식중독은 식품위생법으로 관리하고 병원성 감염병은 감염병 예방법으로 관리한다. 세균성 식중독은 비교적 짧은 잠복기를 가지고 있고 많은 균량으로 발병을 합니다. 그리고 2차 감염은 없고 균의 동력이 약하다. 그리고 면역성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병원성 소화기계 감염병은 긴 잠복기를 가졌고 균양이 적어도 발병하며 2차 감염이 있고 균의 동력이 강하다. 그리고 예방접종으로 면역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병원성 소화기계 감염병입니다. 다시 한번 세균성 식중독은 식품위생법으로 관리하고 비교적 짧은 잠복기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균량이 있어야 발병하고 2차 감염은 없다. 살모넬라 균을 제외하고는 2차 감염이 없습니다. 균의 동력은 약하고 면역성이 없는 것이 특징인 세균성 식중독입니다.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중금속은 인체에 다량이 축적될 때 비로소 건강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건강장애가 일어난 후에 검사를 받았을 때는 이미 중금속이 인체에 많이 축적돼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요. 자, 틀린 답은 중금속은 비중이 4.0 이상의 금속을 말하죠. 이하의 금속을 말한다면 틀리고요. 생체 기능 유지에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생체와의 친화성이 거의 없다. 이 말도 틀린 말입니다. 생체 기능 유지에 필요한 성분이 있고 생체와의 친화성도 있어서 거의 없다면 틀립니다. 이따이 병과 관계 있는 중금속 물질은 카드뮴입니다. 카드뮴이 이따이 병과 관계 있는 중금속 물질이다. 오래된 과일이나 산성 채소 통조림 등에서 화학성 식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은 주석입니다. 철분 아니고 아연 아닙니다. 주석은 오래된 과일이나 산성 채소 통조림 등에서 화학성 식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돼야 면허를 다시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조리사 영양사 면허가 취소됐다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돼야 면허를 다시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1년입니다. 1년. 취소 후 1년 지나야 다시 면허 취득 자격 생긴다. 세균 변식이 잘 되는 식품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온도가 적당한 식품에서 세균 번식이 잘 되고 수분을 함유한 식품이어야 되고 영양분이 많은 식품일 경우 세균 번식이 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수형, 온도, 수분, 영양분이 많을 경우 세균이 잘 번식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온수형이다. 하지만 산이 많은 식품 세균 번식이 잘 된다. 틀린 답이죠. 소분업 판매를 할 수 있는 식품은 빵가루 됩니다. 빵가루 되고 전분 안 되고 식용 유지, 식초는 안 됩니다. 소분업 판매를 할 수 있는 식품에 빵가루는 되지만 전분, 식용 유지, 식초 안 된다. 탄수화물이 조리 가공 중에 변화되는 현상과 관계 깊은 것은 호화입니다. 호화. 호화는 탄수화물이 조리 가공 중에 변화되는 현상과 관계 있습니다. 홍차는 효소적 갈변 반응에 의해 색을 나타냅니다. 홍차가 색을 나타내는 반응은 효소적 갈변 반응이다. 기호와 맛, 이 관능은 식품 첨가물을 넣어서 만족시킬 수 있는데요. 관능을 만족시키는 식품 첨가물에는 동클로로필린 나트륨, 질산나트륨, 아스파탐 모두 관능 식품 첨가물에 들어가지만 소르빈산은 아니다. 동클로로필린 나트륨, 질산나트륨, 아스파탐은 관능을 만족시키는 식품 첨가물이지만 소르빈산은 아니다. 생선 및 육류의 초기 부패 판정 시의 지표는 휘발성 염기질소, 암모니아, 트리메틸아민 모두 생선 및 육류의 초기 부패 판정 시의 지표들입니다. 하지만 아크롤레인은 아닙니다. 아크롤레인은 기름이 끓을 때 나오는 나쁜 화합물이죠. 생선 및 육류의 초기 부패 판정 시의 지표는 휘발성 염기질소, 암모니아, 트리메틸아민이다. 휘암트네요. 식품위생법 등 식품위생행정 업무 담당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지 환경부 아니고 보건복지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등 식품위생행정업무 담당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다. 환경부 보건복지부 아닙니다. 냉동된 생선을 해동하는 방법으로 위생적이며 영양손실이 가장 적은 방법은 냉장고 속에서 해동하는 방법입니다. 냉장고 속에 넣어서 해동하는 방법이 바로 위생적이고 영양손실이 가장 적은 방법이다. 생선 해동은 냉장고 속에서. 우리가 식품의 상태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감별하는 방법 중에 돼지고기 색이 검붉은 색인 것은 늙은 돼지의 고기일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늙은 돼지의 고기일 경우 색이 검붉은 색일 수 있습니다. 쌀알은 투명하고 앞니로 씹었을 때 강도가 센 것이 좋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생선은 앙구가 돌출되고 비늘이 단단하게 붙은 것이 좋다. 맞습니다. 생선 고를 때는 앙구 돌출, 비늘이 단단하게 붙은 것을 골라야 됩니다. 하지만 닭고기의 뼈 관절 부위가 변색된 것은 변질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변질된 것으로 맛이 없다 하면 틀린 답이에요. 닭고기의 뼈 부위가 변색된 것은 냉동됐다가 해동해서 닭피의 적혈구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질된 건 아니다. 알아두시고요. 색소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실찌를 담글 때는 소엽, 차조기 잎을 넣는다 맞는 방법이고요. 연근을 졸일 때는 색소 보존을 위해서 식초를 넣습니다. 그리고 햄 제조 시에는 질산칼륨을 넣으면 색소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색 채소를 데칠 때 식초를 넣는다고 녹색이 더 선명해지는 게 아니고 보통 소금을 넣습니다. 그래서 녹색 채소를 데칠 때 식초 넣는다 틀린 답입니다. 매실찌 담길 때 차조기, 소엽 넣고 연근 졸일 때 식초 넣는다. 햄 제조 시에는 질산칼륨 넣는다. 다 맞는 답입니다. 그리고 녹색 채소 데칠 때는 식초 말고 소금 넣는다. 생선을 씻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을 보면 냉수를 사용하고 표면 점액은 잘 씻어냅니다. 그리고 칼집을 낸 후에는 더 이상 씻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에 소금을 10% 정도 타서 씻는다 너무 많아요. 바닷물 농도인 3.5% 정도 소금을 타서 씻는 게 맞습니다. 생선 씻을 때는 냉수 사용하고 표면 점액은 씻어내고 칼집을 낸 후에는 씻지 않는다. 그리고 물에 소금을 3.5% 탄다 해야지 10% 탄다 하면 너무 많습니다. 틀린 답이에요.
단맛 성분에 짠맛 성분을 혼합한다. 단짠이네요. 그랬을 때 단맛이 증가하는 현상은 맛의 대비 현상입니다. 단짠 대비다. 단맛 성분에 짠맛 성분을 혼합해서 단짠 했을 때 단맛이 증가하는 현상은 맛의 대비 현상이다. 단짠 대비 현상입니다. 브로멜린이 함유되어 있어 고기를 연하게 하는 고기 연화 시에 이용되는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고기를 연화시킬 때 사용하는 과일로 브로멜린이 함유되어 있다. 우리가 신선하지 못한 달걀을 판정하는 방법은 달걀을 흔들어서 소리가 난다. 신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았을 때 난황 표면이 암록색으로 쉽게 변하는 것도 신선하지 않은 달걀이에요. 그리고 껍질이 매끈하고 윤기가 있다?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거칠거칠한 표면이 오히려 신선한 달걀입니다. 그리고 깨봤을 때 많은 양의 난백이 난황을 에워싸고 있다? 신선한 달걀입니다. 노른자 주변에 흰자가 더 높이 많은 양이 가까이 둘러싸져 있으면 더 신선한 달걀입니다. 대두를 구성하는 콩 단백질의 주 성분은 글리신이에요. 글리아딘 아니고 글루텔린 아닙니다. 대두, 큰 머리가 아니고 큰 콩이죠. 대두를 구성하는 콩 단백질의 주 성분은 글리신이니라 대두신이라. 콩 단백질의 주 성분은 글리시닌, 대두신이라. 간장, 다시마 등의 감칠맛을 내는 주된 아미노산은 글루탐산입니다. 글루탐산은 간장, 다시마 등의 감칠맛을 내는 주된 아미노산입니다. 우유를 데울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중 냄비에 넣고 저으면서 데우는 겁니다. 가만히 두는 게 아니고 이중 냄비에 넣어서 저으면서 데운다. 뭐를? 우유를 데울 때 1g당 발생하는 열량이 가장 큰 것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알코올 중에 지방입니다. 지방은 1g으로 9.45kcal의 열량을 내고 알코올은 7.1, 단백질은 5.65, 당질, 탄수화물은 4.1kcal를 내요. 이 중에 가장 적은 것은 탄수화물이 되겠고 열량이 가장 큰 것은 지방입니다. 9.45kcal. 소음의 측정 단위는 dB, 데시벨입니다. 데시벨이 소음의 측정 단위다. dB로 나타납니다. 동물과 사람의 공통으로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그 병원체가 세균인 것은 결핵입니다. 결핵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병원체가 세균입니다. 하지만 일본 뇌염, 공수병, 광견병이죠. 이런 것들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이지 병원체가 세균 아닙니다. 세균은 결핵. 일본 뇌염, 공수병, 광견병은 바이러스입니다. 음식물이나 식수에 오염되어서 입으로, 경구로 침입되는 감염병은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폴리오 있습니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폴리오는 음식물이나 식수에 오염되어서 경구로 침입되는 감염병이다. 하지만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죠. 볼거리는 RNA 바이러스가 침, 공기 등으로 전파되는 것이어서 음식물이나 식수에 오염돼서 경구로 침입되는 감염병이다.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폴리오가 여기에 속합니다. 버터의 대용품으로 식물성 유지인 것은 마가린입니다. 마가린은 버터의 대용품으로 사용되는 것 중에서 식물성입니다. 식물성 유지가 바로 마가린입니다. 편육을 할 때는 끓는 물에 고기를 덩어리째 넣고 삶는 게 좋습니다. 썰어서 넣는 게 아니고 편육을 할 때는 끓는 물에 고기를 덩어리째 넣고 삶는다.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고 탱탱하게 삶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젤라틴과 한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면 한천은 식물성 근원이고 젤라틴은 동물성 근원입니다. 한천은 보통 28도에서 35도에서 응고해서 온도가 낮을수록 빨리 굳습니다. 젤라틴은 젤리, 양과자 등에서 응고제로 쓰입니다. 다 맞는 말이고 젤라틴에 생 파인애플을 넣으면 단단하게 응고한다. 이게 틀린 답이에요. 생 파인애플은 그 안에 산이 젤라틴의 응고를 방해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한천은 식물성, 젤라틴은 동물성입니다. 한천은 보통 28에서 35도에서 응고하고 온도가 낮을수록 빨리 굳는다. 한천. 그리고 젤라틴은 젤리, 양과자 등에서 응고제로 쓰입니다. 하지만 젤라틴이 생 파인애플을 넣었을 때 단단하게 응고된다 하면 틀린 답이에요. 공중보건학의 목표는 지역사회 보건 수준 향상, 건강유지, 질병 예방이지 질병을 치료하는 기능 없습니다. 공중보건학의 목표는 지역사회 보건 수준 향상, 건강유지, 질병 예방이 목표지 질병 치료가 목표가 아니다. 폴리오는 생균을 사용해서 예방접종을 하면 면역성을 가지게 됩니다. 폴리오는 사백신 아니고 생백신, 라이브 백신을 사용해서 예방접종을 한다. 폴리오 생균입니다. 돼지고기를 날것으로 먹거나 불완전하게 가열해서 섭취했을 때 감염되는 유구조충입니다. 무구조충 아니고 이렇게 생긴 유구조충에 감염되는데 돼지고기를 날것으로 먹거나 불완전하게 가열 시 이 징그러운 유구조충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아이고 징그러. 스파게티와 국수 등에 이용되는 문어나 오징어 먹물의 색소는 멜라닌 색소입니다. 문어나 오징어 먹물의 색소로 스파게티와 국수 등에 이용된다. 멜라닌 색소예요. 단체 급식을 하는 목적은 우리 학생이나 노약자, 피급식자들의 건강의 회복, 유지, 증진을 도모한다. 그리고 영양교육과 음식의 중요성 교육으로 바람직한 급식을 실현한다. 피급식자의 식비를 경감한다. 모두 단체 급식의 목적이 맞고요. 하지만 피급식자에게 물질적 충족을 준다? 틀린 답입니다. 단체 급식 먹는다고 부자가 된 느낌이 드는 건 아니에요. 식비를 경감할 수는 있지만 그거 아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다. 물질적 충족을 준다 하면 틀립니다. 조미의 기본 순서는 설소간식입니다. 설소간식이 조미의 기본 순서다. 설탕, 소금, 간장, 식초 순입니다. 설소간식. 상식적으로도 나물 무치거나 국 끓일 때 식초부터 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설탕, 소금, 간장, 식초 순이다. 설소간식. 상수 처리 과정 중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는 급수입니다. 급수. 우리가 한강물, 낙동강물, 상수원에서 물을 끌어와서 수돗물로 만드는 과정, 상수 처리 과정은 침사, 침전, 여과, 소독, 급수순입니다. 사전, 여소급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사전, 여소급이다. 상수 처리 과정은 사전에 여과하고 소독해서 급수합니다. 침사가 먼저고 그 다음에 침전하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 단계는 급수죠. 하수 처리는 예비 처리, 본 처리, 온이 처리 순서입니다. 자, 온이 처리가 가장 마지막이다. 예비는 가장 먼저, 그 다음에 본 처리하고 온이 처리 순서다. 하수 처리 순서입니다. 상수 처리는 사전, 요소급. 자, 규폐증은 대표적인 진폐증으로 마른 기침과 호흡곤란이 주 증상입니다. 먼지 입자의 크기가
0.5에서 5 마이크로미터일 때 가장 잘 발생하고 암석 가공, 도자기, 유리 제조업 등의 근로자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병이 바로 규폐증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위험 요인에 노출된 근무 경력이 1년 이후부터 자각 증상이 발생한다 하면 틀려요. 이 자각 증상은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5년, 6년, 10년, 길게는 30년 후에 이 자각 증상이 발생하기도 하는 게 규폐증입니다. 대상 집단의 조직체가 급식 운영을 직접 하는 형태는 직영급식입니다. 직영급식은 대상 집단의 조직체가 급식 운영을 직접 하는 형태다. 직영급식. 수라상의 반찬 가짓수는 12첩입니다. 수라상의 잔품 가짓수는 12첩이다. 덩어리 육류를 건열로 표면에 갈색이 나도록 구워서 내부 육즙이 빠져나오지 않게 한 후 소량의 물과 우유와 함께 습열 조리를 하는 것을 브레이징이라고 합니다. 브레이징은 주로 덩어리 육류를 먼저 건열로 표면에 갈색이 나도록 구워서 내부 육즙이 빠져나오지 않게 한 후에 소량의 물이나 우유와 함께 습열 조리를 하는 것입니다. 브레이징. 기억해 두시고, 한천 젤리를 만든 후에 시간이 지나면 표면으로 수분이 빠져나오는 현상을 이장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장현상은 한천 젤리를 만든 후에 시간이 지나면 표면으로 수분이 빠져나오는 현상입니다. 이장현상. 자, 인분을 사용한 밭, 덩을 밭에다 사용했을 때 특히 경피적 감염을 주의해야 하는 기생충은 십이지장충입니다. 똥거른 밭에서는 십이지장충을 조심해라. 인분을 사용한 밭에서 경피적 감염을 주의해야 하는 기생충은 십이지장충입니다. 자, 무구조충, 민촌충 감염의 올바른 예방 대책은 소고기를 반드시 가열해서 섭취하는 것입니다. 무구조충, 민촌충 감염의 올바른 예방 대책은 소고기의 가열 섭취다. 쥐에 의해서 옮겨지는 감염병은 패스트입니다. 이 패스트 옮기는 쥐는 쥐 패버려야 됩니다. 쥐 패스트. 중금속과 중독 증상의 연결이 잘못된 것을 한번 찾아보면 카드뮴은 이따이 병이죠. 신장 기능 장애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크롬은 비중격 천공, 비중격에 구멍이 뚫리는 무서운 증상을 가져오는 크롬. 그리고 수은은 홍독성 흥분입니다. 하지만 납은 섬유화 현상 아니고 사지마비, 조혈기능 장애를 가져옵니다. 카드뮴은 신장기능 장애, 크롬은 비중격 천공, 수은은 홍독성 흥분. 하지만 납은 섬유화 현상 아니고 사지마비, 조혈기능 장애를 가져옵니다. 국소 진동으로 인한 질병, 직업병의 예방 대책은 보건교육을 하고 작업시간을 단축하고 완충장치를 한다. 다 진동으로 인한 질병, 직업병의 예방 대책이 맞지만 방열복을 착용하는 것은 진동하고는 관계없겠죠. 열을 막아주는 거니까 진동으로 인한 질병과는 관련 없다. 보건교육, 작업시간 단축, 완충장치는 예방 대책 맞다. 쓰레기 처리 시에 미생물까지 사멸하는데 아주 효과적이고, 하지만 대기오염 물질을 유발한다. 어떤 방법이죠? 소각법입니다. 소각법. 다 태워버리는 거죠. 태워버리면 미생물까지 완전히 사멸시키지만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소각법입니다. 평생 매일매일 섭취해도 아무런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 최대량을 1일 섭취 허용량이라고 합니다. ADI. 매일 섭취해도 아무런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 최대 수치는 바로 1일 섭취 허용량이지 50% 치사량 최대 무작용량 아닙니다. 자, 1일 섭취 허용량은 1일 체중 킬로그램당 미리그램 수로 표시하는데요. 매일 섭취해도 아무런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 최대량을 의미합니다. 1일 섭취 허용량이다. 바지락 속에 들어있는 독성분은 베네루핀입니다. 베네루핀은 바지락에 들어있는 독성분이다. 바지락, 베네루핀입니다. 독성분 짝짓기 한번 해보면 솔라닌 감자싹이고요. 무스카린은 광대버섯 등의 버섯류, 그리고 아마니타 톡신도 독버섯에서 발견되는 독성분입니다. 자, 식중독의 잠복기가 아주 짧은 것은 황색 포도상구균 식중독입니다. 잠복기가 1시간에서 6시간밖에 안 되는 것이 황색 포도상구균 식중독인데요.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은 10시간이고 장구균 식중독은 평균 10시간입니다. 살모넬라균 식중독도 12시간에서 36시간이 지나야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식중독 잠복기가 가장 짧은 것은 황색 포도상구균 1시간에서 6시간의 잠복기를 가진 식중독이다. 김치에 존재하는 이 시큼한 맛, 이 산에 의해서 섬유소가 단단해지기 때문에 이 신김치는 오래 끓여도 쉽게 연해지지 않는 겁니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김치에 존재하는 산에 의해서 섬유소가 단단해지기 때문에 신김치는 오래 끓여도 쉽게 연해지지 않는다. 그 이유가 산에 의해 섬유소가 단단해지기 때문이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적외선에 속하는 파장은, 자, 우리가 광선의 파장이 자외선이 가장 짧고요. 그 다음에 가시광선, 적외선 순인데요. 가시광선의 범위를 알면 자외선과 적외선의 파장 범위도 바로 생각해내실 수 있습니다. 가시광선이 380에서 780 나노미터니까 자외선은 그보다 짧겠고 적외선은 그보다 길겠죠? 그래서 적외선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기니까 780보다 긴 800 나노미터다. 그러면은 적외선이 속하는 파장이 되겠습니다. 자외선은 380 나노미터 아래쪽이겠죠? 그보다 짧은 파장이 바로 자외선의 파장이다. 매개 곤충과 질병을 바르게 한번 짝지어보면, 자, 지금은 별로 없는 이는 발진 티푸스를 매개합니다. 아까 쥐하고 이 벼룩은 패스트입니다. 패스트를 매개하는 동물이 되겠고, 그 다음에 모기는 사상충증입니다. 그리고 쥐와 설치류들은 렙토스피라증을 매개하는 동물입니다. 여기 동물이겠네요. 매개 곤충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는 발진 티푸스, 쥐와 벼룩은 패스트, 그리고 모기는 사상충증, 쥐 같은 설치류들은 렙토스피라증입니다. 냉동식품의 특징은 미생물 발육을 저지하여 장기간 보존 가능하다 하면 맞고요. 저장 중 영양 손실이 적다. 그리고 산화를 억제하여 품질 저하를 막는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완만하게 동결해서 조직이 좋다 하면 틀리겠죠. 급속 동결해야 조직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냉동식품은 완만 동결 아니다. 생선에 레몬즙을 뿌리면은 생선 비린내가 감소하고 산성이 돼서 미생물 증식이 억제되고 단백질이 응고됩니다. 다 맞는 말이고요. 하지만 신맛이 가해져서 생선이 부드러워진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단백질이 응고되기 때문에 더 탱탱해지고 식감이 살아나지 생선이 부드러워진다 하면 틀립니다. 식혜를 만들 때 엿기름을 당화시키는 데 가장 적합한 온도는 50에서 60도입니다. 식혜를 만들 때 엿기름을 당화시키는 데 가장 적합한 온도는 50에서 60도다.
식혜 엿기름 당화는 5,6이다. 5,6이 5, 60도입니다. 아일랜드형의 이 주방 형태는 환풍기와 후드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환풍기와 후드 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리장의 형태는 아일랜드형입니다. 우리가 일반 음식점의 모범업소의 지정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 종업원은 청결한 위생복을 착용해야 된다. 그런 기준이 있고요. 화장실에 일회용 위생종이 또는 에어타월이 당연히 비치되어 있어야 되겠죠. 주방에는 입식조리대를 설치해야지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한다? 모범업소 못 됩니다. 하지만 일회용 물컵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모범적이지 않죠. 일회용 물컵 사용이 모범업소의 지정 기준 아닙니다. 난황,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으며 마요네즈 제조 시에 유화제 역할을 하는 성분은 레시틴입니다. 레시틴이 마요네즈 제조할 때 유화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노른자에 들어있는 성분이다. 레시틴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에 수소를 첨가하는 것을 지방의 경화라고 합니다. 지방의 경화는 불포화 지방산에 수소를 첨가한다. 그게 바로 지방의 경화다. 찾으셔야 됩니다. 어류의 염장법 중에 건염법, 마른 간법은 식염의 침투가 빠르지만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고 지방질의 산화로 변색이 쉽게 일어난다. 다 맞는 말입니다. 어류의 염장법 중에 건염법, 마른 간법은 식염의 침투가 빠르지만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고 지방질의 산화로 변색이 쉽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선도가 낮은 어류로 염장할 경우에는 생산량이 증가한다? 틀린 답이겠죠. 닭고기 20kg으로 닭강정 100인분을 판매한 매출액이 100만원이라면 닭고기의 킬로그램당 단가를 12,000원에 구입하였고 총 양념 비용으로 8만원이 들었다. 식재료의 원가 비율을 찾으시오. 자, 식재료의 원가 비율 구하는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그럼 이 원가 비율이 뭔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원가 비율은 매출액 중에 원가가 얼만큼 들었냐 하는 것이니까 원가를 매출액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비율이 나오겠죠. 매출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원가의 비율이니까 원가에서 매출액을 나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매출액이 얼마였죠? 100만원이었죠. 그리고 원가는 자 항상 닭고기하고 양념을 더해야 됩니다. 닭고기 원가가 있고 양념 원가가 있을 텐데 그 두 개를 더해야 됩니다. 자, 닭고기 원가는 킬로그램당 12,000원이니까 20kg를 사면 12,000원 곱하기 20해서 24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양념은 8만원이 들었죠? 그래서 닭고기 원가와 양념 원가를 다 합치면 32만원이 됩니다. 24만원 더하기 8만원. 그러면 이제 매출액 100만원 나왔고 원가 32만원 나왔으니까 이 원가 비율은 바로 32%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이 이런 계산 문제를 엄청 어렵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아주 쉽게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이쪽이 100%가 되기 때문에 보통 100단위로 100만원 이렇게 나오고 이 원가만 구하면 되는데 원가는 닭고기하고 양념 합쳐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이 숫자가 좀 복잡해 보여도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열에 의해서 가장 쉽게 파괴되는 비타민은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열에 의해서 가장 쉽게 파괴된다. 자, 아까 봤던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아까는 파장의 길이를 알아봤고요. 자, 각각이 가진 특성을 한번 알아보면 자외선은 짧은 파장이었죠? 380나노미터 이하의 짧은 파장, 피부 홍방과 색소 침착을 가져오고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생성하게 하는 자외선입니다. 피부에 기미 주근깨를 생성하지만 우리 몸속에 비타민 D를 생성하는 자외선. 그리고 가시광선은 우리 눈이 볼 수 있게 하죠? 색채를 부여하고 명암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가시광선입니다. 그리고 적외선은 파장이 길고 780 이상으로 길고 따뜻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일사병과 백내장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진 자외선과 적외선입니다. 알아두시고 가열에 의해서 고유의 냄새 성분이 생성되는 것은 장어구이, 스테이크, 커피 모두 가열했을 때 냄새가 상상되죠? 하지만 포도주는 아닙니다. 포도주는 가열한다고 독특한 또 다른 고유의 냄새가 생성되진 않습니다. 장어구이, 스테이크, 커피는 가열했을 때 고유의 냄새 생성된다. 연제품 제조 시에 탄성력을 위해서 꼭 첨가해야 하는 것은 이 연제품이라는 것은 고기를 갈아서 다져서 만든 어육이나 소시지 제품 뭐 그런 겁니다. 이런 연제품 제조 시에 탄성력 증대를 위해서 꼭 첨가하는 것은 소금입니다. 소금, 다른 성분 아니고 소금을 넣어서 짭짤해야 탄성력이 증가된다. 식품위생법상 출입, 검사, 수거와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은 영업소의 식품 또는 영업시설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맞고요. 필요에 따라 영업장부 또는 서류 열람이 가능하다. 출입, 검사, 수거 또는 열람 시에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관계 공무원은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등의 검사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량이더라 하더라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없다? 아닙니다.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검사를 하려고 수거해 가는 거겠죠? 공무원이 맛집에 찾아와서 공짜로 먹으려고 검사 좀 해봅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사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량은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해야지 최소량이더라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없다 하면 틀립니다. 식품위생과 관련된 곰팡이의 특징 보겠습니다. 곰팡이는 건조식품을 잘 변질시키고 수분이 많이 필요 없죠? 대부분의 생육에 산소를 요구하는 절대 호기성 미생물입니다. 그리고 곰팡이 독을 생성하는 것도 있다. 모두 곰팡이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육 속도가 세균에 비해서 빠르다 하면 틀려요. 세균이 더 빠릅니다. 곰팡이의 특징은 건조식품을 잘 변질시키고 대부분 생육에 산소를 요구하는 절대 호기성 미생물이다. 그리고 곰팡이 독을 생성하는 것도 있다. 하지만 생육 속도가 세균에 비해서 빠르다 하면 틀립니다. 미생물의 생육에 필요한 수분 활성도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세균이 수분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그 다음에 효모, 그 다음에 곰팡이입니다. 생육에 수분을 요구하는 정도인 수분 활성도는 세균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효모, 곰팡이 순입니다. 세효곰입니다. 세균, 효모, 곰팡이 순이다. 신맛 성분이 알맞게 짝져진 것은 구연산은 감귤류, 젖산은 김치류, 주석산은 포도입니다. 하지만 호박산이 늙은 호박이다. 자, 늙은 호박 아니고 호박산은 조개류에 많습니다. 구연산은 감귤류, 젖산은 김치류, 주석산은 포도, 호박산은 호박에 많은 게 아니고 조개류에 많습니다. 우리가 카제인은
인단백질입니다. 카제인은 인단백질이다. 전분식품의 노화를 억제하는 방법은 설탕을 첨가하거나 유화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수분을 15% 이하로 한다. 다 맞는 방법입니다. 전분식품의 노화를 억제하는 방법은 설탕 첨가, 유화제 사용, 수분 15% 이하로 한다. 다 맞고요. 식품을 냉장 보관한다. 틀렸습니다. 냉장 보관한다고 전분식품 노화 억제되지 않습니다. 설탕 첨가, 유화제 사용, 수분 15% 이하로 한다. 노화 억제 방법. 완두콩 통조림을 가열해도 녹색이 유지되는 이유는 구리 클로로필 때문입니다. 구리 클로로필 때문에 완두콩 통조림은 가열해도 녹색이 유지된다. 구리 클로로필. 당근은 생식하는 것보다 기름에 볶는 조리법이 좋습니다. 당근은 생식보다는 기름에 볶아야 제맛이다. 당근은 생식보다 기름에 볶는 조리법이 좋다. 파라티온, 말라티온과 같이 독성이 강하지만 빨리 분해되어 만성 중독을 일으키지는 않는 농약은 무엇인가? 유기인제 농약입니다. 유기인제 농약은 독성이 강하지만 빨리 분해되어 만성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 농약입니다. 유기인제 농약. 유기염소제 아니고 유기불소제 아니고 유기수은제 아닙니다. 그냥 유기인제 농약이 만성 중독 일으키지 않는 농약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거나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하는 물질을 바로 식품 첨가물이라고 합니다. 넣거나 섞거나 적시는 물질, 식품 제조 가공 보존할 때 식품에 넣거나 섞거나 적시는 물질, 그게 바로 식품 첨가물입니다. 소금 절임 시에 저장성이 좋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삼투성에 의한 탈수 효과 때문에 미생물 생육이 억제되기 때문이다. 이걸 답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고삼투성에 의해서 탈수 효과로 미생물 생육이 억제되기 때문에 소금 절임을 해서 저장성을 좋게 합니다. pH 농도에 높낮이와는 상관없어요. 보기에 pH 관련된 보기가 나온다? 답이 아닙니다. 소금 절임 저장성 좋아지는 이유는 고삼투성에 의한 탈수 효과로 미생물 생육이 억제되기 때문이다. 밀가루의 용도별 분류 기준으로 그 성분이 되는 것은 글루텐입니다. 글루텐을 기준으로 밀가루를 용도별로 분류합니다. 달걀을 이용한 조리식품에는 오믈렛, 수란, 커스터드 있지만 치즈 아니겠죠? 베타 전분이 가열에 의해 알파 전분으로 되는 현상을 호화라고 합니다. 베타 전분이 가열에 의해서 알파 전분으로 되는 현상을 호화 현상이라고 한다. 조리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되면 조리사 면허 취소가 되냐? 식중독이나 그 밖의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면허 취소됩니다.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면허 취소됩니다. 조리사가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에 중독이 된 경우 면허 취소됩니다. 하지만 조리사 면허의 취소 처분받고 그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해서 또 취소가 되지 않아요. 이건 뭐 취소될 면허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식중독 환자를 진단하는 의사는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고해야 되는가? 관할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관할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식중독 환자를 진단하는 의사는 관할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일 먼저 보고해야 됩니다. 장관, 경찰서장, 보건소장 아니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중성지방의 구성성분은 지방산과 글리세롤입니다. 중성지방은 찌글찌글, 중성지방 찌글찌글, 지방산과 글리세롤입니다. 젓갈의 숙성에 대해 틀린 것은 젓갈은 농도가 묽으면 부패하기 쉽고 호염균의 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자기소화 효소작용에 의한 것이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새우젓의 소금 사용량은 60%라고 하면 되고 30에서 40%가 적당합니다. 젓갈은 농도가 묽으면 오히려 부패하기 쉽고 호염균의 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며 자기소화 효소작용에 의해 숙성된다. 하지만 새우젓의 소금 사용량은 60% 아니고 30에서 40%가 적당하다. 결합수의 특징이 아닌 것은 결합수가 뭐죠? 우리가 수분에는 유리수와 결합수가 있습니다. 결합수는 자유수보다 밀도가 크죠. 그리고 식품에서 미생물의 번식과 발화에 이용되지는 못합니다. 맞는 말이고 동식물의 조직에 존재할 때 그 조직에 큰 압력을 가하여 압착해도 제거되지가 않는 것이 바로 결합수입니다. 자유수보다 밀도가 크고 식품에서 미생물의 번식과 발화에는 이용되지 못하며 동식물 조직에 존재할 때 그 조직에 큰 압력을 가해도 제거되지 않는다. 전해질을 잘 녹여서 용매로 작용하는 것은 이건 유리수입니다. 유리수의 특징이 전해질을 잘 녹여서 용매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리수입니다. 그래서 결합수의 특징이다 하면 틀리겠죠. 레드 캐비지로 샐러드를 만들 때 식초를 조금 넣은 물에 담그면 고운 적색을 띠는 것은 어떤 색소 때문인가? 바로 안토시아닌 때문입니다. 레드 캐비지로 샐러드 만들 때 식초를 조금 넣은 물에 담그면 고운 적색을 띠는 것은 안토시아닌 때문이다. 레드 캐비지, 안토시아닌, 고운 적색, 안토시아닌입니다. 조리사가 식중독이나 그 밖의 위생 관련 중대사고 발생에 직무상 책임에 대한 1차 위반 시에 행정처분의 기준은 바로 업무정지 1개월입니다. 업무정지 1개월이다. 조리사가 식중독이나 그 밖의 위생 관련 중대사고에 직무상 책임에 대한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업무정지 1개월이다. 식품 적개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몇 시간의 식품 위생교육을 미리 받아야 하는가? 6시간입니다. 자, 6시간 동안 식품 위생교육 받아야 식품 접개업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식품 위생교육은 6시간이다.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선에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대상 식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된장, 식빵, 우동은 괜찮습니다. 된장, 식빵, 우동은 업소 내에서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육 제품 안 됩니다. 된장, 식빵, 우동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고 어육 제품은 안 된다. 식품 첨가물의 주요 용도로 연결이 옳은 것은 호박산은 산도 조절제입니다. 호박산은 산도 조절제다. 이산화티타늄은 발색제가 아니라 착색제입니다. 그리고 명반은 보존료가 아니라 응결제, 매염제입니다. 응결을 시키거나 염색을 매게 하는 작용을 한다. 3-이산화철은 표백제가 아니라 착색제입니다. 바나나의 꼭지나 곤약 등을 착색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호박산은 산도 조절제, 이산화티타늄은 착색제, 명반은 응결제, 매염제고요. 3-이산화철은 착색제, 바나나, 곤약 등의 착색제다. 대장균의 최적 증식 온도 범위는 30에서 40도입니다. 우리가 여름철 기승을 부리는 대장균의 최적 증식 온도 범위는 30에서 40도다.
식품에 존재하는 유기물질을 고온으로 가열할 때 단백질이나 지방이 분해되어 생기는 유해물질을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는 식품에 존재하는 유기물질을 고온으로 가열할 때 단백질이나 지방이 분해되어 생기는 유해물질이다. 다환방향족 탄화수소였고요. 60도씨에서 30분간 가열하면 식품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세균은 살모넬라균입니다. 살모넬라균은 60도에서 30분간 가열하면 모두 죽습니다. 살모넬라균. 섭조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독소 성분은 삭시톡신입니다. 삭시톡신. 삭시톡신은 섭조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독소 성분이다. 섭조계 삭시토신. 요구르트 제조는 우유 단백질의 응고성을 이용한 겁니다. 요구르트는 우유 단백질이 응고된 거죠? 요구르트 제조는 우유 단백질의 응고성을 이용한 거다. 어패류의 선도평가, 신선도평가에 이용되는 지표 성분은 트리메틸아민입니다. 트리메틸아민. 트리메틸아민은 어패류의 신선도평가에 이용되는 지표 성분이다. 식품의 변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면 산패는 유지식품의 지방질 산화를 말하고 부패는 단백질과 유기물이 부패해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변질은 식품의 품질이 저하되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발효는 화학물질에 의한 유기화합물의 분해가 아닙니다. 발효 역시 미생물에 의한 유기화합물의 분해입니다. 발효 역시 부패와 마찬가지로 미생물에 의한 유기화합물 분해지만 발효는 우리 몸에 이로운 물질이 생겨난다는 게 부패와의 차이점이죠. 국가보건수준평가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는 영아 사망률입니다. 한 국가의 보건수준평가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는 영아 사망률이다. 모든 미생물을 제거하여 무균 상태로 하는 조작은 멸균입니다. 모든 미생물을 제거해서 무균 상태로 만든 조작은 멸균이다. 식품 첨가물 중에 보존료의 목적은 미생물에 의한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보존료의 목적은 미생물에 의한 부패 방지다. 알레르기성 식중독을 유발하는 것은 모르가넬라 모르가니는 알레르기성 식중독을 유발합니다. 알레르기성 식중독 모르가넬라 모르가니. 내가 알레르기인 거 몰라? 모르가넬라 모르가니. 식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독물질을 통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모시조개, 피마자, 미숙한 매실 모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독물질에 의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표고버섯은 아닙니다. 표고버섯은 식중독 일으키지 않고 모시조개, 피마자, 미숙한 매실은 식중독 일으킵니다. 소시지 등 가공육 육색을 고정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식품 첨가물은 발색제입니다. 발색제. 소세지, 발색제. 소세지 등 육가공 육색을 고정하기 위해서 발색제를 첨가합니다. 착색제 아니고 발색제다. 소독의 지표가 되는 소독제는 석탄산입니다. 자, 석탄산이 소독의 지표가 됩니다. 밑에 거 다 아닙니다. 석탄산이 소독의 지표가 된다. 소독의 지표 석탄산. 과거 일본의 미나마타병의 집단 발병 원인이 되는 중금속은 수은입니다. 수은. 수은이 미나마타병 집단 발병 원인이다. 미나마타 수은입니다. 칼슘과 인이 소변 중으로 유출되는 골연화증, 신장장애 등을 유발하는 중금속은 카드뮴입니다. 카드뮴. 골연화증, 신장장애는 카드뮴입니다. 자, 총리령에 의하면 보존식은 매회 1인분 분량을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을 해야 됩니다. 총리령에 따르면 보존식일 경우 매회 1인분 분량을 영하 18도씨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난황색소는 카로티노이드입니다. 난황색소는 카로티노이드다. 난황색소 카로티노이드. 딸기잼 제조 과정 중에 단백질 변성 응고작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백질 변성 응고작용이 일어나는 것 중에 딸기잼 제조는 없다. 그럼 어떤 과정이 단백질 변성 응고작용이 일어나는가? 딸기잼 말고 치즈 가공, 두부 제조, 달걀 삶기에서 단백질 변성 응고작용이 일어납니다. 치즈 가공, 두부 제조, 달걀 삶기에서는 일어나고 딸기잼 제조에서는 단백질 변성 응고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DTP 기본 접종과 관계 있는 병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입니다. 풍진과 관련 없어요. DTP. DTP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그 다음에 백일해입니다. 디파백이 DTP 디파백입니다.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디파백, DTP는 디파백. 모카씨의 독은 고시폴입니다. 모카씨의 독은 뭔가? 고시폴입니다. 모카씨의 독은 고시폴이다. 사용이 허가된 산미료는 구연산입니다. 계피산, 말톨, 초산에틸 이런 거는 사용 허가된 산미료 아닙니다. 자, 구연산이 사용이 허가된 산미료다. 육류 발색제 아질산염이 블라블라블라 반응하여 생성되는 발암성 물질은 니트로사민입니다. 니트로사민. 아질산염 니트로사민입니다. 육류 발색제 아질산염이 블라블라블라 반응하여 생성되는 발암성 물질은 니트로사민. 우유의 균질화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지방구의 크기를 0.1에서 2.2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균일하게 만들 수 있고 지방의 소화를 용이하게 한다. 큰 지방구의 크림층 형성을 방지한다. 자, 우유의 균질화라는 게 우유를 스트레이너, 거름망 등으로 아주 잘게 쪼개는 겁니다. 우유의 지방을 잘게 또 쪼개는 게 우유의 균질화입니다. 잘게 쪼개서 우유 지방구의 크기를 균일하게 만들고 지방의 소화를 용이하게 하고 큰 지방구 크림층 형성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탈지유는 지방을 잘게 쪼갠 게 아니고 지방을 걷어낸 거죠. 탈지유를 첨가하여 지방의 함량을 맞춘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유의 균질화는 지방을 잘게 쪼개서 균일하게 만드는 건데 탈지유를 첨가하여 지방의 함량을 맞춘다는 틀린 말이다. 섬유소와 한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섬유소와 한천은 체내에서 소화되지 않는다. 맞고요. 변비를 예방한다. 맞습니다. 모두 다당류이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산을 첨가하여 가열하면 분해되지 않는다. 아니고 산을 첨가하면 분해됩니다. 섬유소와 한천에 산을 첨가하여 가열하면 분해된다. 그래서 분해 안 된다는 틀렸어요. 섬유소와 한천은 체내에서 소화되지 않고 변비를 예방하고 모두 다당류이다. 그리고 산을 첨가하여 가열하면 분해된다. 미생물의 3대 생육 조건에는 수분, 온도, 영양소입니다. 수분, 온도, 영양소는 미생물의 3대 생육 조건이다. 탄수화물 5탄당에 해당되는 것은 자일로스, 아라비노스, 리보스 이렇게는 탄수화물 5탄당에 해당하고 갈락토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일로스, 아라비노스, 리보스, 짜리, 앞자만 따서 짜리는 탄수화물 5탄당입니다. 황합류 아미노산에는 어떤 게 있는가? 시스테인, 메티오닌. 시시메가 황합류 아미노산입니다. 황합류 아미노산에는 시스테인, 메티오닌 있습니다. 시시메. 하지만 트레오닌 아닙니다. 트레오닌은 황합류 아미노산 아니다. 전자레인지의 주된 조리 원리는 초단파입니다. 초단파. 전자레인지 초단파예요. CA 저장에 가장 적합한 식품은 과일류입니다. 과일류. CA 저장에 가장 적합한 식품. CA 저장, Controlled Atmosphere Storage. CA 저장에 가장 적합한 식품에는 첨가류, 과일류가 있습니다. CA 저장은 이산화탄소, 질소, 산소 등 대기 조성 성분을 조절해서 오랫동안 보관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건데요. 이산화탄소와 질소의 함량은 높이고 보통 산소량을 줄여서 산화를 방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CA 저장에 가장 적합한 식품류는 첨가류, 과일류다. 우유 아니고 생선류 아닙니다. 과일의 일반적인 특성과 달리 지방 함량이 가장 높은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과일의 일반적 특성과 달리 지방 함량이 가장 높은 과일입니다. 열 전도율이 커서 열을 전달하기 쉬운 조리기구 재질은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은 열 전도율이 커서 열을 전달하기 쉬운 조리기구 재질이에요. 과실의 젤리와 삼 요소는 당산 팩틴입니다. 당산 팩틴이 과일의 젤리와 삼 요소입니다. 젤라틴 아닙니다. 당산 팩틴이 과실의 젤리와 삼 요소다. 자, 사과의 갈변은 아까도 잠시 봤듯이 효소 반응에 의한 거라고 했는데요. 사과에 칼로 상처를 내게 되면 그 상처 부위가 공기 중에 노출이 돼서 산화 효소에 의해서 사과의 폴리페놀 성분 많죠? 그 페놀 화합물이 산화돼서 멜라닌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바로 사과의 갈변입니다. 사과의 갈변은 상처가 공기 중에 노출돼서 산화 효소에 의해서 페놀 화합물이 산화된 다음 멜라닌으로 전환된 거다. 자,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사과를 깎아 방치했을 때 나타내는 갈변 현상과 관계없는 것은 했을 때 산화 효소 관계 있죠? 산소 관계 있습니다. 페놀류, 사과의 폴리페놀이 산화된다고 했죠? 갈변과 관련 있고 섬유소 관계 없습니다. 사과의 갈변은 상처가 공기 중에 산소에 노출돼서 산화 효소에 의해서 페놀 화합물이 산화돼서 멜라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자, 아까 탄수화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다당류에는 간과 근육에 저장된다고 했던 글리코겐 들어가죠? 그리고 펙틴. 자, 식이섬유 중에 수용성 식이섬유였던 펙틴, 다당류 들어가고 글루코만난, 이것도 다당류에 속합니다. 글루코만난. 곤약이나 이 식이섬유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젤라틴은 아니다. 젤라틴 다당류가 아니고 젤라틴은 콜라겐에서 유래한 단백질입니다. 젤라틴은 콜라겐에서 유래한 단백질이 86%, 수분이 12%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당류에는 글리코겐, 펙틴, 글루코만난, 식이섬유와 그리고 전분이 또 다당류겠죠? 전분이 아밀로펙틴과 아밀로스로 이루어진 전분이 또 다당류가 되겠습니다. 식품 재고 관리 방법 중에 최근에 구입한 식품부터 사용하고 그래서 가장 오래된 물품이 재고로 남게 되는 것은 최근에 구입해서 창고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후입이다. 그걸 먼저 사용하려고 창고에서 출고되니까 후입 선출법이다. 가장 나중에 창고로 들어온 게 먼저 사용하려고 나간다. 후입 선출법. 근데 그렇게 되면 가장 오래된 물품이 재고로 남아서 유통기간 지나서 버리게 될 수도 있겠죠. 당장 사용하는 것은 신선하겠지만. 그래서 보통 선입 선출법을 씁니다.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나간다. 그게 좀 상식적이죠. 총평균법은 유통기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품 단가로 재고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단가를 평균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소 최대 관리법은 최소일 때와 최대일 때의 그 두 시점을 비교를 해서 관리를 한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최근 구입한 식품부터 사용을 한다. 후입 선출법입니다. 소금물 중에 불순물이 가장 많고 배추를 절이거나 젓갈을 담글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은 호렴입니다. 호렴. 불순물이 많고 배추 절일 때나 젓갈 담글 때 사용하는 것은 호렴이지 제제염, 식탁염, 정제염 아닙니다. 불순물 많고 배추 절일 때, 젓갈 담글 때 호렴 사용합니다. 자, 쉬운 계산 문제 또 하나 해볼까요? 판매 가격이 5,000원인 메뉴에 식재료비가 2,000원인 경우 이 메뉴의 식재료비 비율은 자, 판매 가격 5,000원인데 재료비 2,000원이다. 몇 퍼센트죠? 그냥 딱 봐도 40% 나옵니다. 그래서 식재료비 비율은 총 매출액, 총 판매가에 식재료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니까 요 아래 계산기 키셔서 식재료비 2,000 나누기 판매 가격 5,000 이렇게 하면 0.4 이렇게 나오고 40%를 답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젤라틴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젤라틴은 3에서 10도에서 젤화되며 온도가 낮을수록 빨리 응고한다. 당연하겠죠. 3에서 10도에서 젤화된다. 자, 과일 젤리나 양갱의 제조에 이용한다. 한천입니다, 이건. 그리고 해조류로부터 얻은 다당류한 성분이다. 이것도 한천에 대한 특성이죠. 이렇게 젤리와 한천에 대한 비교 설명이 자주 출제됩니다. 그리고 산을 아무리 첨가해도 젤 강도가 저하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아니고요. 젤라틴에 산 첨가하면 강도가 저하됩니다. 그래서 3에서 10도에 젤화되고 온도 낮을수록 빨리 응고한다. 이건 맞고 과일 젤리, 양갱, 해조류로부터 얻은 다당류다. 한천이고요. 젤라틴은 산을 첨가할 때 강도가 저하된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물품의 검수와 저장을 하는 곳에 꼭 필요한 집기는 저울과 온도계입니다. 자, 계량컵과 계량 스푼 아니에요. 꼭 맞는 것 같지만 검수와 저장하는 곳에 스푼으로 하루 종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저울로 답니다. 그리고 온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온도계 꼭 필요합니다. 저울과 온도계다. 검수와 저장하는 곳에서 꼭 필요한 집기류는 저울과 온도계다. 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김은 칼슘 및 칼륨이 풍부한 알카리성 식품이다. 맞습니다. 자, 해조류는 알카리성 식품이었죠. 붉은색으로 변한 김은 불에 잘 구우면 녹색으로 변한다. 원래 신선한 김은 불에 구우면은 일시적으로 녹색으로 변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김에 있는 색소 성분이 한 3-4가지 됩니다. 그런데 붉은색으로 이미 변한 김은 불에 굽는다고 녹색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조김이 조미김보다 지질 함량이 높다 틀렸습니다. 조미를 했을 뿐이지 지질 함량이 더 높지 않아요. 김의 감칠맛은 단맛과 지미를 가진 시스틴 매니트 때문이다. 자, 시스틴 매니트는 김의 감칠맛을 내는 게 아니라 김의 고소한 맛을 냅니다. 김의 감칠맛은 글리신 그리고 알라닌에 의한 것입니다. 칼슘, 칼륨이 풍부한 알카리성 식품이다. 오고요. 붉은색으로 이미 변한 김은 불에 잘 굽는다고 녹색으로 변하지 않는다. 건조김은 조미김보다 지질 함량 높지 않다. 김의 감칠맛은 시스틴 매니트에 의한 게 아니고 글리신과 알라닌에 의한 것이다. 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조리 방법에 대한 OX 퀴즈 한번 해볼까요? 채소를 잘게 썰어 끓이면 빨리 익힘으로 수용성 영양소의 손실이 적어진다. 채소를 잘게 썰게 되면 표면적이 넓어지겠죠? 그렇게 표면적이 넓어져서 끓는 물에 닿는 부분이 많아지면 수용성 영양소의 손실이 오히려 많아지겠죠? 전자레인지는 자외선에 의해 음식이 조리된다. 자외선 아니고요. 마이크로파입니다. 초단파,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합니다. 전자레인지는. 그 다음에 콩나물국에 색을 맑게 만들기 위해서는 소금으로 간을 한다. 맞죠? 푸른 색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소량의 물을 넣고 채소를 데친다. 아니죠? 푸른색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채소의 유기산 농도를 희석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물은 푹 잠길 정도로 충분히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소에서 용출되는 비휘발성 유기산 농도를 희석시켜야 푸른색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소량의 물에 채소를 넣고 데친다. 틀렸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14% 정도인 밀가루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식품은 이건 밀가루의 종류에 따른 단백질 함량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단 강력분은 단백질 함량이 12% 이상입니다. 글루텐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탄력이 있고 쫄깃한 반죽을 만들기에 적합한 밀가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빵이나 피자도우, 마카로니 여기 들어가네요. 마카로니 등이 이 강력분을 써서 만드는 식품이고 그 다음에 중력분, 증이 아니라 중력분 단백질 함량이 9에서 12% 정도인데요. 다목적으로 쓰입니다. 칼국수나 수제비, 만두피 같이 제과제빵이 아니라 한식류에도 두루두루 사용하는 중력분입니다. 단백질 함량은 9에서 12%다. 이 중력분 단백질 함량만 외우시면 그것보다 단백질 함량이 많은 게 강력분, 적은 게 박력분. 박하다, 단백질 함량이 적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박력분은 9% 이하입니다. 그래서 글루텐이 좀 적고 잘 부스러지는 거, 탄력성과 쫄깃함이 없는 케이크류나 쿠키, 스콘 등 제과류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박력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14%다. 그러면은 강력분이겠죠? 12% 이상이니까 14% 정도인 밀가루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식품은 보기들이 쭉 나와 있고 찾으라 그러면 마카로니, 피자도우, 식빵 같은 것들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밀가루 반죽 시에 넣는 첨가물들은 소금, 설탕, 유지, 달걀이 있습니다. 자, 각각의 기능은 유지는 글루텐 구조 형성을 방해해서 반죽을 부드럽게 한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소금은 점성을 증가시키지 글루텐 단백질을 연화시키고 밀가루 반죽의 점탄성을 떨어뜨린다 하면 틀렸겠죠. 그리고 설탕은 유지와 마찬가지로 글루텐 결합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글루텐 망사 구조를 치밀하게 해서 반죽을 질기고 단단하게 한다 하면 이건 소금이지 설탕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걀을 넣고 가열하면 단백질의 연화작용, 벌써 틀렸죠? 단백질은 응고작용,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고 단단하게 뭉쳐지게 됩니다. 반죽이 부드러워진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유지는 글루텐 구조 형성을 방해해서 부드럽게 하는 거 맞고요. 소금은 점탄성을 증가시키고 글루텐 망사 구조를 치밀하게 하고 반죽을 질기고 단단하게 하는 게 소금이고 설탕은 글루텐 결합을 방해하고 달걀을 넣고 가열하면 단백질이 응고된다. 반죽이 부드러워진다 하면 틀렸습니다. 생선의 자기소화 원인은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단백질 분해 효소가 바로 생선의 자기소화 원인인데 이 자기소화라는 것 자체가 이 미생물의 활동이기 때문에 이게 생선의 숙성과도 관련이 있고 이 생선의 비린내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찾으라 하면 단백질 분해 효소 이렇게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식품의 제조 공정 중에서 발생하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은 소포제다.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여 부패나 변질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안식향산 나트륨입니다.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 그리고 부패나 변질을 방지 그게 키워드죠. 그래서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만드는 안식향산 나트륨입니다. 안심향산 나트륨. 경구성 감염병과 비교할 때 세균성 식중독의 특성은 잠복기가 짧다 이거 맞습니다. 여름에 세균성 식중독 걸리면은 그날 저녁 바로 뉴스에 나오죠. 바로 배 아프고 설사하고 난리 납니다. 어디 급식에서 집단 발병했다 바로 뉴스에 나옵니다. 그래서 세균성 식중독은 잠복기가 짧다. 소량의 균으로 발병한다. 이건 경구 감염병이죠. 세균성 식중독은 많은 양의 균으로 발병합니다. 그리고 2차 발병률이 매우 높다. 이것도 경구 감염병의 특징이고요. 세균성 식중독은 2차 발병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수인성, 물을 오염시켜서 감염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건 경구 감염병이나 세균성 식중독이나 공통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구 감염병과 비교해서 세균성 식중독의 특성을 살펴보면 잠복기가 짧다, 대량의 균으로 발병한다, 2차 발병률 낮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균성 식중독,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으로 일반 중독 증상과 시신경의 염증으로 실명의 원인이 되는 물질은 메틸알코올입니다. 보통 술의 원료가 되는 에틸알코올 말고 공업용으로 많이 쓰죠. 이 메틸알코올은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시신경의 염증으로 잘못해서 마시게 되면 실명이 됩니다. 그래서 에틸알코올과 달리 아주 위험한 화학물질인 메틸알코올. 아까 특성을 살펴봤던 이 세균성 식중독에는 장구균, 비브리오균,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바이러스죠? 세균성 식중독 아닙니다. 세균성 식중독에는 장구균 식중독, 비브리오 식중독,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장비병. 같이 캠핑 가던 친구가 장비병에 걸려서 맨날 장비만 챙기더니 이 식재료 관리를 소홀히 해서 캠핑 갔다가 세균성 식중독 걸렸습니다. 장구균, 비브리오,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장비병입니다. 장비병 식중독은 세균성 식중독. 효소에 의한 갈변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사과를 칼로 깎아서 방치하게 되면 공기 중 산소와 반응해서 이 갈변이 되게 되는데 대표적인 효소에 의한 갈변입니다. 그 갈변을 억제하는 방법은 환원성 물질을 첨가한다. 효소에 의한 갈변을 억제하는 방법은 환원성 물질 첨가다. 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 탄수화물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탄소, 수소, 산소입니다. 탄소는 C죠, 수소 H, 산소는 O입니다. 그래서 탄수산이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탄수산으로 돼 있다. 탄수산물. 탄수화물은 탄수산물입니다.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질소 없습니다. 단백질의 구성원소에 포함되는 질소는 없고 지방은 성분이 같아요. 탄소, 수소, 산소로 돼 있어요. 하지만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더하기 질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면 이 단당류가 됩니다. 단당류에는 5탄당과 6탄당이 있는데 자, 그림으로 보시면 이 결합 구조와 원소까지 상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 이 5탄당과 6탄당에 어떤 것들이 있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 왼쪽에 5탄당에는 우리 몸에 RNA, DNA 들어보셨죠? 유전자 정보인 이 RNA를 구성하고 있는 리보스와 DNA를 구성하고 있는 디옥시리보스 5탄당에 속하고요. 6탄당에는 프락토스, 글루코스, 갈락토스 이런 것들이 6탄당에 속합니다. 이 프락토스는 과당인데요. 달달한 과일이나 꿀 같은 데 많이 들어있습니다. 프락토스. 그리고 글루코스는 포도당이고요. 갈락토스도 6탄당입니다. 그래서 5탄당에는 리보스와 디옥시리보스, 6탄당에는 프락토스, 글루코스, 갈락토스가 속한다. 그 정도 아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는 다음 중 6탄당이 아닌 것은 리보스, 디옥시리보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5탄당, 6탄당처럼 단당류 말고 두 개의 단당류가 글리코사이드 결합을 하고 있는 것, 두 개의 단당류가 결합하고 있는 것을 이당류라고 합니다. 이 이당류에는 말토스, 수크로스, 락토스가 있습니다. 말토스는 메가당인데요. 말맥입니다. 자, 두 개의 포도당이 결합을 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말포포입니다. 말포포. 두 개의 포도당이 결합한 건 말토스, 메가당입니다. 그리고 수크로스. 수크로스는 설탕이 대표적인데요.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하고 있다. 포도당은 글루코스, 과당은 프락토스였죠. 그래서 수크로스는 포도당과 과당 결합이다. 수포과입니다. 그 다음에 락토스는 유당인데요. 포도당, 글루코스와 갈락토스가 결합한 거다. 락포갈. 말토스는 포도당 2개, 수크로스는 포도당 과당, 락토스는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결합한 거다. 꼭 알아두시고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수크로스, 락토스, 말토스 모두 단당류 2개가 서로 손잡고 있죠. 이렇게 손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좋게 단당류 2개가 결합한 것을 이당류라고 한다. 서로 이질적이다. 다를 2가 아니라 숫자 2입니다. 자, 그리고 단당류가 3개, 4개 결합한 것 중에는 올리고당이 대표적이고요. 10개에서 수천 개까지의 단당류가 중합체를 이룬다. 다당류입니다. 복합당질이라고도 하고요. 이 다당류에는 전분, 글리코겐, 식이섬유 있습니다. 먼저 전분은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으로 구성되어 있죠. 전분은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글리코겐은 간과 근육에 저장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식이섬유에는 수용성인 펙틴과 불용성인 셀룰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식이섬유에는 펙틴과 셀룰로스인데 펙틴은 수용성, 셀룰로스는 불용성이다 정도. 전분에는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분, 글리코겐, 식이섬유는 다당류고 이당류는 단당류 2개가 결합한 것인데 말토스, 메가당은 포도당 2개, 수크로스,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 락토스, 유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결합한 것이다.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강화식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강화식품은 식품에 원래 적게 들어있는 영양소를 보충한다. 맞고요. 식품의 가공 중에 손실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한다. 영양소를 강화시킨 거죠. 맞고요. 강화 영양소로는 비타민 A, 비타민 B, 칼슘 등을 이용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알파화 쌀은 대표적인 강화식품이다. 자, 이 알파화라는 것은 영양소를 강화한 게 아니고요. 호화를 말합니다. 호화. 쌀의 전분을 익히는 것을 알파화라고 합니다. 같은 말로 호화라고 한다. 해조류는 알카리성 식품에 해당한다. 하지만 육류, 어류, 곡류는 모두 산성입니다. 해조류는 알카리성, 육류, 어류, 곡류는 모두 산성입니다. 두부를 만드는 과정은 콩단백질에 소금물 같은 무기염류를 이용해서 응고시키는 변성을 가져와서 두부가 되는 겁니다. 두부를 건조해서 만들거나 효소를 이용한다거나 동결을 이용해서 그 형태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죠. 두부 단백질 글리시닌을 소금물, 무기염류로 응고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부다. 우리가 꽃 부분을 식용 부위로 하는 식물은 콜리플라워입니다. 이름에 플라워 있죠? 꽃이 있습니다. 꽃. 주로 꽃 부분을 먹는다. 꽃 부분을 식용 부위로 하는 콜리플라워. 현미는 벼의 완겨층 부위를 벗겨낸 것입니다. 현미는 벼의 다른 부분 아니고 완겨층 부위를 벗겨낸 것이다. 시설 위생을 위한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먼저 적합한 사항 보면 주방 냄비를 세척 후에 열 처리해둔다. 주방의 천정 바닥 벽면도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당연하죠. 나무 도마는 사용 후에 깨끗이 하고
일광소독을 하도록 한다. 젖은 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딥프라이어, 튀김기의 경우에 기름은 매주 뽑아내어 걸러서 찌꺼기가 남아있는 일이 없도록 한다. 찌꺼기가 남아있는 일이 없도록 한다. 맞는 것 같은데 매주 일주일마다 하면 벌써 이 기름이 공기와 접촉해서 많이 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는 너무 늦고 기름 상태를 봐서 매일 해야 됩니다. 자, 조리사가 되는 데 있어서 결격 사유는 감염병 환자나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인, 마약 등 약물 중독자, 화농성 피부질환자 전부 다 듣기만 해도 음식을 만들면 안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확 옵니다. 하지만 위염 환자는 조리사 결격 사유 아닙니다. 자, 쉬운 문제죠? 감염병 환자, 정신질환자나 정신지체인, 마약 등 약물 중독자, 화농성 피부질환자는 조리사의 결격 사유지만 위염 환자는 아니다. 자, 초회에 대한 설명들을 좀 더 살펴보면 여름철 음식이다. 초회는 여름철 음식이다. 그리고 담백한 맛에 적당한 산미가 가미돼 있다. 맞는 말이고요. 여러 가지 어패류에다가 미역, 오이 등을 곁들여서 먹는 음식이 바로 초회입니다. 자, 초회가 나오는 순서는 조림과 튀김 요리 뒤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개운한 맛과 피로 회복, 식욕 증진에 역할을 하는 일식 요리가 초회입니다. 여름철 음식으로 적당하다. 그래서 겨울철 음식으로 적당하다면 틀린 답이 되겠어요. 담백한 맛에 적당한 산미, 어패류에 미역, 오이 등을 곁들여 먹고 조림과 튀김 요리 뒤에 배치한다. 앞에 나온다 하면 틀리겠죠? 개운한 맛, 피로 회복, 식욕 증진이다. 초회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무즙에 고추즙을 갠 빨간색 무즙을 붉은 단풍과 흡사하다 해서 모미지 오롯이라고 합니다. 또는 아카 오롯이라고 한다. 무즙에 고추즙을 개서 붉은 빛깔이 나게 만들어서 폰즈 소스에 넣거나 초회를 만들 때 볶껍질 무침 등에 사용하는 양념이 모미지 오롯이가 되겠습니다. 모미지가 붉은 단풍이라는 뜻이죠? 모미지 오롯이, 아카 오롯이는 무즙에 고추즙을 갠 빨간색 무즙이다. 모미지 오롯이. 자, 여기서 폰즈 소스는 감귤류 과즙으로 만든 일본의 대표적인 조미료죠. 17세기에 나가사키에 거주하던 네덜란드 상인들에 의해 정해져서 나가사키 미즈다키 같은 나베 요리나 샤브샤브를 찍어 먹는 용도로 사용했던 조미료가 바로 폰즈입니다. 자, 일식 요리에 첨가하는 향신료나 양념을 약꿈이라고 하는데요. 향을 통해서 식욕 증진을 하는 일식 요리에 첨가하는 향신료나 양념을 약꿈이라고 한다. 약꿈이. 향신료 양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타민C를 다른 말로 아스코르빈산이라고 하죠. 아스코르빈산. 다른 말로 비타민C인데요. 강한 환원력이 있어서 갈병과 산화 반응을 억제하고 안전하고 실용적인 산화 방지제다 하면 비타민C, 아스코르빈산 찾으셔야 됩니다. 강한 환원력이 있어서 갈병과 산화 반응을 억제하고 안전하고 실용적인 산화 방지제 아스코르빈산입니다. 자, 일식의 구이류의 여러 가지 종류를 알아보면 대판야끼, 철판구이, 쿠시야끼, 꼬치구이고요. 데리야끼는 양념간장 발라가면서 하는 구이, 미소야끼는 된장에 재웠다가 하는 구이, 스미야끼, 숯불구이입니다. 시오야끼, 소금 밑간구이, 소금구이죠. 자, 그냥 일본 단어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일상생활 속에 많이 접하고 있는 음식들입니다. 대판야끼는 철판구이, 쿠시야끼, 꼬치구이, 데리야끼, 양념간장구이, 미소야끼, 된장구이, 스미야끼, 숯불구이, 시오야끼, 소금구이입니다. 자, 우리가 갈변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간장 및 된장의 갈변은 비효소적 갈변으로 마이야르 반응입니다. 반면에 고구마의 절단면이나 다진 양송이, 홍차의 갈변은 효소적 갈변이다. 간장과 된장의 갈변은 아미노산과 환원당의 화학적 반응이죠. 그래서 비효소적 갈변이다. 마이야르 반응이고요. 고구마의 절단면, 다진 양송이, 홍차의 갈변은 식품 중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화합물이 산소와 반응해서 갈색의 멜라닌 색소를 생성하는 효소적 갈변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효소적 갈변이 아닌 것은 하면 된장, 간장 갈변 찾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몸에 필요한 각종 비타민들이 결핍됐을 때 나타나는 결핍증을 연결시킬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일단 비타민 A, D, E, K 그리고 비타민 B, C를 나눌 수 있겠는데요. 비타민 A, D, E, K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이고 비타민 B, C는 수용성 비타민이죠.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 비타민 B, C다. 그래서 일단 비타민 A가 결핍됐을 때는 눈과 관련된 것, 안구 건조증, 안염이나 각막 연화증에 걸릴 수 있고요. 비타민 D는 골 연화증, 소화의 경우 발육 부진을 가져오게 됩니다.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E의 결핍증은 비타민 E는 토코페롤이죠. 토코페롤 다른 말로 비타민 E가 결핍되면 불임이나 근육 위축증을 가져온다. 그리고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작용을 하는데 결핍되면 출혈 시 멈추지 않는 아주 무서운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비타민 K고요. 비타민 A, D, E, K는 지용성 비타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군이 결핍되면 여러 가지 생리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데 비타민 B와 티아민이 결핍됐을 때 각기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가 결핍되면 피로가 누적되고 식욕 부진, 잇몸 출혈과 심하면 괴혈병이 올 수도 있다. 비타민 C의 결핍증입니다. 다시 한번 비타민 A 결핍증은 안구 건조증, 안염, 각막 연화증 등 눈과 관련된 것 비타민 A, 비타민 D는 골 연화증, 발육 부진, 비타민 E는 불임과 근육 위축증,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작용에 관여해서 출혈 시 멈추지가 않는다. 비타민 B는 생리기능 장애, 각기병, 비타민 C는 피로, 식욕 부진, 잇몸 출혈, 괴혈병에 걸릴 수 있다. 각종 비타민의 결핍증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분의 알파화를 호화, 전분의 노화를 베타화라고 하는데요. 전분의 노화, 베타화를 알아보면 아밀로스 함량이 많을수록 이 전분 노화가 촉진됩니다. 전분은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으로 이루어져 있죠.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은 그 분자 구조가 다르게 생겨서 직선 구조가 많은 아밀로스 함량이 많을수록 노화가 촉진되고 가지 형태로 이렇게 치밀하게 형성되어 있는 아밀로펙틴은 노화를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밀로스 함량이 많을수록 노화가 촉진된다. 자, 맵쌀보다는 찹쌀에 아밀로펙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이 맵쌀은 아밀로스가 많이 들어있어서 노화가 빠릅니다. 그래서 맵쌀이 찹쌀보다 노화가 빠르다 옵니다. 찹쌀에는 아밀로스는 거의 없고 아밀로펙틴으로 이루어져 있다. 더 쉽게 노화된단 말은 단단하게 굳는다, 딱딱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분의 노화는 다량의 수소이온이 있을 때 노화가 촉진된다. 그리고 0도씨에서 5도씨의 냉장 온도에서 노화가 가장 빠르다. 냉동 아닙니다. 냉동 온도가 아니라 0도에서 5도씨의 냉장 온도에서 노화가 가장 빠르다. 그리고 수분 함량은 30에서 60도일 때 노화가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수분 함량도 이거보다 더 낮거나 높게 적어놓고
노화가 가장 빠르다 그러면 틀린 답이 되겠어요. 수분 함량은 30에서 60%, 온도는 0에서 5도 다량의 수소 이온을 포함하고 있을 때 노화가 촉진되고 맵쌀이 찹쌀보다 노화가 빠르다. 아밀로스 함량이 많을수록 노화가 촉진된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패류는 부패하기 쉽다. 예스. 하지만 왜 그러냐? 어패류가 부패하기 쉬운 건 알겠는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면 자기 소화작용이 활발하여 부패하기 쉽다. 옵니다. 자기 소화작용이란 어패류가 죽은 후에 사후에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작용해서 자기 스스로를 분해하기 시작하는 그런 작용을 말하는데 자기 소화작용이 시작되면 보통 점점 이제 조직이 물려지기 때문에 풍미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또 자기 소화작용을 시간 조절을 잘 하게 되면 육류를 부드럽고 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보수력을 좋게 하는 그 숙성 단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숙성 단계도 자기 소화작용이 맞지만 일단 자기 소화작용이 빠르다는 것은 자기 소화를 지나서 부패로 가는 속도가 빠르다.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부패하기 쉽다. 그래서 어패류는 자기 소화작용이 활발해서 부패하기 쉽다는 O입니다. 느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수분이 많고 지방이 적어서 부패가 빠르다. 맞는 말이고요. 세균이 부착할 기회,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수분과 연관시켜서 맞는 말이고요. 조직이 연해서 외부로부터의 세균 침입이 용이하다. 이것도 옳은 질문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패류가 부패하기 쉬운데 그 이유는 자기 소화작용이 활발하다. 수분이 많고 지방이 적어서 부패가 빠르고 세균이 부착할 기회와 가능성이 높다. 조직이 연해서 외부로부터 세균 침입이 용이하다. 다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곡물을 저장할 때는 미생물, 특히 곰팡이에 의해서 변폐를 억제하기 위해서 수분 함량을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바로 13% 이하로 할 때 미생물에 의한 변폐를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곡물의 저장 시에는 수분 함량을 13% 이하로 해서 미생물 곰팡이에 의한 변폐를 억제한다. 자, 이상입니다. 책 없이 듣기로 합격하는 일식조리 기능사 합격권 총정리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